4명의 창세신이 동시에 인간 세계에 강림했다. 그리고 동시에 한 소년을 그들의 신자로 선택했다.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앞날이 밝을 것이라고 생각할 때 소년은 그들에게 하나씩 주먹을 날렸다. 그리고 나서 돌아서서 신기자가 되었다. 이 순간 각성대 위에서 소년은 믿을 수 없는 표정으로 눈앞의 모든 것을 바라보고 있었다. 왜냐하면 책에 적힌 대로 각성대에 올라 고대 속비를 만진 후 오직 성스러운 빛에 감사인 신명만이 나타날 것이라고 했다. 너를 그녀의 신자로 선택하고 너만의 직업을 부여할 것이라고. 직업. 그로부터 너는 이 신명을 따르게 될 것이다. 괴물을 처치하고 그녀에게 괴물의 신화, 영혼의 불꽃을 바치게 된다. 그러나 그의 앞에는 4명의 신명이 나타났다. 이 순간 전쟁 여신이 높은 곳에서 그를 내려다보며 자랑스럽게 바라보고 있었다. 마치 개미를 바라보는 듯한 오만함과 불쾌함이 느껴진다. 각성자여, 나는 너의 노력과 신념을 느끼고 있다. 나를 따르라. 나는 너에게 전사의 영광을 줄 것이다. 그때 고대 숲비에서 회색의 빛이 퍼져나왔다. 이어서 하나의 부서진 대검의 토템이 천천히 공중에 떠올랐다. 그리고 나서 소년의 앞에 갑자기 한 줄의 글자가 나타났다. 선택 1. 전쟁 여신을 따르라. D급 직업 전사로 전직하라. 기본 기술 방어 찌르기. 특성 기술 없음. 이를 보고 소야는 주저없이 고개를 저었다. 그리고 나서 옆에 있는 두 번째 신에게 시선을 돌렸다. 다음 순간 검은 칼 모양의 토템이 갑자기 허공을 가르며 나타났다. 소야의 목 위에 나타났다. 위협이자 허공의 힘을 드러내는 공포처럼 보였다. 선택 2 등록 상표. 허공의 영혼의 하인이 되다. S급 직업 암흑암살자로 전직하다. 특성 기술 암흑암살. 어떤 결계 제한도 무시할 수 있다. 원거리로 순간이동하여 목표의 뒤에서 치명타를 가하다. 동시에 각성대 아래에서 소야를 조롱하는 모든 관중의 시선 속에서 그 고대 석비 갑자기 다시 한번 보라색의 눈부신 빛을 발산했다. 방금까지 수군거리고 있던 군중이 순간적으로 조용해졌다. 모든 사람이 이 장면에 놀랐다. 보라색의 빛. 그건 S급 전투 직업만의 상징이다. 그리고 노교장 임정남은 갑자기 책상을 쾅 치며 일어섰다. 얼굴이 붉어지며 흥분해서 말했다. 잘했어, 소년. 이건 S급 직업이 틀림없다. 내가 말했잖아. 노인네가 말 안 한다고. 동시에 각성대 위에 고대 석비가 다시 한번 빛을 발산하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오렌지색의 빛 기둥이 하늘로 쭉 뻗어 있었다. 소야의 세 번째 직업. 3명의 신이 그를 선택했다. 이 순간 모든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멍하니 서 있었다. 이러한 현상을 일으킨 이유는 하나뿐이다. 그것은 각성 의식에 있는 소야가 다시 한번 고개를 저었다는 것이다. 세 번째 신은 지팡이를 짚고 있는 백발의 노인이었다. 뼈처럼 생긴 지팡이 위에서 유블루색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노인은 화내지 않으면서도 위험있게 소야를 바라보았고 그 시선에는 약간의 감상이 담겨 있었다. 각성자여, 나는 명왕이다. 나에게 복종하라. 나는 너에게 생사조종할 수 있는 힘을 줄 것이다. 정말 강력한 압박이다. 소야의 마음속에서 생각했다. 신과 신 사이에도 높고 낮음이 있는 것 같다. 다음 순간 그의 앞에 뼈색의 큰 글자가 떠올랐다. 선택 3. 명왕에게 복종하라. SSS급 직업 망령천재로 전직하다. 기본 기술. 망령 소환 백골 대체 사망 발현. 특성 기술 명왕사자. 명왕의 부하가 되다. 소환 가능한 망령 하인의 수량 제한 없음. 지금 각성대박. 사람들은 오직 그 고대 숲비만을 보았다. 그 사이 오렌지색 빗줄기가 하늘을 찌르듯 솟아올랐다. 각성 의식 광장의 하늘에서 수억의 망령 대군이 마치 메뚜기 재앙처럼 지나갔다. 온 드래곤 국가의 하늘에 갑자기 나타났다. 한순간에 드래곤 국가의 모든 고위층을 놀라게 했다. 지금 코드명 용소의 비밀 궁구역 안에서 훈장이 가득 달린 군복을 입은 백발 노인이 날카로운 시선으로 하늘의 이중말의 광경을 바라보았다. 진노, 당신이 빨리 움직여서 다행이다. 이 이상 현상을 제때 차단했다. 그렇지 않았다면 이 일은 이미 전 세계에 퍼졌을 것이다. 그리고 그 옆에서 그를 진노라고 부른 사람. 이때 그는 이미 땀으로 흠뻑 젖어 숨을 헐떡이고 있었다. 진노의 직업은 오행 환상사이다. 용국의 일진국가급 장군 중 한 명인 그는 방금 전력을 다해 이 이상현상을 겨우 용국의 범위 내로 통제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이상현상이 전 세계를 휩쓸었을 것이다. 진장군, 도대체 어떤 사람이 이렇게 무서운 이미지를 일으켰는가? 진노가 숨을 헐떡이며 물었다. 그리고 백발 노인은 단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살짝 끄덕였다. 나는 이미 사람을 보내서 조사했다.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이 우리 군은 반드시 첫 번째 시간에 그를 보호할 것이다. 동시에 4대 공예의 회장들이 바북의 제1중학교의 각성의식 현장으로 향하고 있었다. 결국 용국은 곧 두 번째 망령술사를 맞이할 것이다. 이건 정말로 세상을 뒤흔드는 대사건이다. 각 대학의 교장들조차 여기로 급히 모여들었다. 그리고 각성의식 중에 있는 소야는 외부에서 자신이 일으킨 이 거대한 열풍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다. 그가 직면한 이 선택 문제, 이는 자신의 일생을 직접 결정하는 것과 같다. 백골 지팡이를 들고 있는 실력 노인이 스스로 명왕이라 자칭했다. 그가 제공한 선택, 거부할 수 없는 SSS급 직업인 망령천재이다. 용국의 이전 인물은 단지 S급 망령술사 선배에 불과했다. 그로 인해 비할 데 없는 화려한 업적을 이루었다. 세 번째 직업을 선택하는 것은 하늘이 선택한 시작을 얻는 것과 같다. 그러나 소야는 다시 한번 가볍게 고개를 저었다. 그는 마지막 실령을 보고 싶어 했다. 앞에 3명의 위세에 비해 이 네 번째 실령은 마치 불완전한 거지와 같았다. 그러나 바로 이 거지가 입을 열자 소야는 온몸이 떨렸다. 너도 블루스타에서 온 이주자인가? 소야는 놀라움으로 가득 찼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질문을 할 시간도 없었다. 그 불완전한 사람이 다소 급한 듯 입을 열었다. 신을 따르지 마라. 이 모든 것은 신들의 음모다. 우리는 모두 말이며 희생자다. 신도 죽일 수 있다. 우리도 신이 될 수 있다. 그 후 불완전한 사람의 몸이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했다. 다음 순간 그의 눈앞에 한 줄의 글자가 나타났다. 선택지 내. 신이 은혜를 거부하다. 신들에게 버림받은 사람이 되다. 미지의 직업을 얻다. 신기자. 기본 기술 없음. 초기 재능. 불완전 신격.
비록 불완전하지만 여전히 헌신을 즐길 수 있다. 신기자는 어떤 괴물도 처치할 수 있다. 모두 자신의 몸에 있는 신화, 영혼의 불꽃을 헌신할 수 있다. 그로 인해 자신의 속성 재능 기술 중 하나를 얻을 수 있다. 그리고 이 선택지가 소야의 눈앞에 나타나는 순간 그는 두려움에 떨며 이상한 장면이 나타났음을 발견했다. 앞에 있는 세 신이 머리 위에 깊은 붉은색에서 검은색으로 변하는 세 개의 현령가가 나타났다. 현령은 수조에 달했다. 하지만 그렇게 선명하게 그들의 머리 위에 나타났다. 이 순간 소야의 세계관은 완전히 무너졌다. 신도 현령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인간도 신이 될 수 있는 건가? 순간 소야의 마음에 전율이 밀려왔다. 이 순간 그의 두 손은 저절로 미세하게 떨렸다. 그는 순간 불완전 신격이라는 능력의 가치를 깨달았다. 원래는 인간은 재물을 즐길 수 없다. 오직 신만이 재물을 즐길 수 있다. 직업 각성자는 오직 괴물을 처치해야 한다. 괴물의 신화를 자신이 따르는 신에게 재물로 바쳐야 한다. 그래야 신에게서 새로운 기술을 얻을 수 있다. 2차 전환 등의 은총. 하지만 불완전 신격도 신격이다. 신격을 가지는 것은 이 신들과 동등하게 대우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찬가지로 헌신을 누릴 수 있다. 그래서 신기자가 괴물을 처치한 후 더 이상 신에게 헌신하지 않는다. 오히려 자신에게 헌신한다. 그 괴물들이 가진 속성 재능 항목은 자신이 사용할 수 있다. 비록 처음에는 단순한 잡한 직업일 뿐이지만 그러나 무한한 성장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심지어 진정한 신이 될 수도 있다. 이 생각을 하자 소야는 주저없이 손을 신기자에게 내밀었다. 동시에 소야라는 좋은 인재를 잡기 위해 4대 길드의 회장들이 매우 풍부한 조건을 제시했다. 그러나 말하는 사이에 또 하나의 빛 기둥이 각성대 위에 고대 숲비에서 하늘로 솟아올랐다. 네 번째 직업 흑독공예의 회장 왕멍은 즉시 차가운 공기를 들이마시며 감탄을 금치 못했다. 예전에 어떤 선배가 각성할 때 2가지 선택이 있었다고 들은 적이 있다. 그런데 그 고대 숲비는 소야에게 4가지 직업 선택을 주었다. 이건 정말 들어본 적이 없는 일이야. 하지만 이 이상현상을 보니 시급 직업인 것 같아. 네 번째 빛 기둥이 하늘로 솟아오르면서 하나의 불완전한 횃불 모양의 토템이 고대 숲비에 합류했다. 하나는 보라색, 하나는 주황색, 하나는 검은색. 4가지 다른 빛깔의 토템이 소야 주위에서 서로 빛나고 있었다. 비추고 모든 사람들이 그가 SSS급 망령천재를 선택할 것이라고 생각할 때 다음 순간 거의 다 타버릴 것 같은 횃불이 소야 주위를 한 바퀴 돌고 나서 그의 이마에 주입되었다. 순간 전장이 소란스러워졌다. 노교자는 갑자기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다. 소야가 망령천재를 선택하지 않았다니. 4대 공예의 회장들도 관중석에서 모두 멍하니 서 있었다. 각성의식의 하늘 위 마지막 검은 구름이 서서히 사라지고 있다. 모든 사람의 눈에는 믿기 어려운 놀라움이 가득하다. 그것은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한 SSS급 직업이다. 소야, 너 나와봐. 노교장 임정남이 미친 듯이 소리쳤다. 순간 소야는 모두가 사랑하는 천재 학생에서 모두가 싫어하는 길거리 쥐가 되었다. 그리고 각성대 위에서 막 직업을 각성한 소야는 반응할 시간도 없었다. 눈앞에 4명의 신과 여러가지 이변이 서서히 사라졌다. 다음 순간 자신은 이미 고대 숲비에서 다른 곳으로 전송되었다. 이때 길 옆에서 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새로운 각성자. 당신은 실현의 탑에 들어왔습니다. 실현의 탑. 매년 새로운 각성자에 대한 최종 평가이다. 실현의 탑 안의 각층은 독립된 공간을 형성한다. 2층의 수호 괴물을 처치해야만 다음 층으로 갈 수 있다. 속성 패널을 열다. 소야가 조용히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각성자는 직업을 얻은 후 자신의 속성 패널을 확인할 수 있다. 그 후 소야의 모든 데이터 패널이 그의 눈앞에 떠올랐다. 정말로 한없이 약하다. 소야 자신도 감탄을 금치 못했다. 신기자라는 직업은 정말로 자판기와 같다. 초기에 4가지 속성인 체질, 힘, 민첩, 정신 모두 불쌍하게도 5밖에 없다. 기혈과 공격 방어도 최하급 D급 직업보다도 낮다. 재능 불완전 신격을 확인하다. 소야가 눈을 가늘게 뜨며 말했다. 일반적인 재능은 최하급의 회색, 흰색, 초록색, 파란색에서 시작한다. 그리고 고급의 보라색, 주황색 항목으로 이어진다. 레벨이 높을수록 재능 항목은 더 강해진다. 그러나 소야의 이 불완전 신격 항목은 피처럼 기괴한 암적색이었다. 바로 그의 눈앞에 한 줄의 소개가 떠올랐다. 불완전 신격. 신기자에게 버림받은 신격. 비록 불완전하지만 헌신을 즐길 수 있다. 신하에 헌신하면 불완전 신격을 완전하게 할 수 있다. 내가 잘못 선택하지 않았기를 바란다. 소야는 이를 악물고 곁에 있는 무기 상자에서 긴 창을 선택했다. 바로 그때 실현의 탑 1층의 수호 괴물이 그의 눈앞에 나타났다. 그것은 여러 마리의 뾰족한 머리와 귀를 가진 온몸의 피부가 끔찍한 초록색인 인간형 괴물이었다. 고블린이었다. 소야는 즉시 이 괴물을 알아보았다. 이들은 강력한 번식 능력으로 자신의 종족을 유지하는 대로에서 꿋꿋이 서 있는 고블린족. 비록 거의 가장 약한 괴물이지만 그러나 눈앞의 속성이 거의 백지인 소야에게는 그러나 여전히 조금도 방심할 수 없었다. 소야는 손에 쥔 긴 창을 단단히 잡고 경계하며 몇 걸음 뒤로 물러났다. 그의 앞에 나타난 고블린은 총 3마리였다. 일단 포위당하는 상황에 빠지면 소야의 지금 작은 체격으로는 거의 즉사할 수 있었다. 하지만 다행히 지금 소야는 우뚝 솟은 큰 나무에 기대어 있었다. 땅에서 솟아오른 거대한 나무 뿌리가 그에게 높은 곳에서 낮은 곳을 공격할 수 있는 유리한 지형을 제공했다. 이때 가장 앞에 있던 한 마리 고블린이 갑자기 소야에게 공격을 감행했다. 녹슨 철검을 쥐고 소야를 향해 내리쳤다. 단지 쾅 하는 소리만 들렸다. 소야는 두 손으로 긴 창을 잡고 있었다. 고블린이 쥐고 있던 철검을 정확하게 비껴쳤다. 그리고 나서 기회를 노렸다. 소야는 갑자기 손에 쥔 긴 창으로 고블린의 몸을 세게 꿰뚫었다. 당장 그를 처치했다. 이를 보고 남은 2마리 고블린이 동시에 소야에게 공격을 시작했다. 그러나 그는 전혀 동요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한편으로는 위치를 조정하며 피했다. 동시에 긴 창으로 방어했다. 비록 양쪽에서 각각 한 마리 고블린이 동시에 공격해왔지만 그들은 소야에게 한 방도 맞추지 못했다. 오히려 소야의 연속 방어 반격에 의해 점차 체력이 줄어들었다. 5분 후
마지막 고블린이 소야의 창 끝에서 천천히 미끄러져 떨어졌다. 세 줄기의 백색 빛이 소야의 머리 위로 모였다. 그의 레벨이 순간적으로 1 상승했다. 그리고 이때 각 고블린의 몸에서 미약한 불꽃이 피어오르는 것이 보였다. 이것이 바로 신화인 것 같았다.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소야는 즉시 이 신화를 자신에게 헌납했다. 세 번의 신화 헌납이 끝난 후 지금 그의 귀에 듣기 좋은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재능 단어를 얻다. 디귿 야만. 힘 속성이 100 증가했다. 되었다. 소야는 즉시 마음속에서 기쁨이 넘쳤다. 그리고 지금 105의 힘을 가진 소야. 공격력이 바로 135로 증가했다. 이것이 희생을 즐기는 기분인가? 소야는 자신이 가진 재능 패널 속에 그 불완전 신격을 보지 않을 수 없었다. 단지 하나의 불완전 신격일 뿐인데 이렇게 강력한 희생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비읍. 완전한 신격을 가진 신들은 매일 수많은 추종자들의 희생을 즐기고 있다. 과연 얼마나 무서운 강화가 이루어졌을까? 그리고 그들이 추종자들에게 주는 것은 그저 몇 가지 기술과 전직일 뿐이다. 지금 소야는 장총을 쥐고 정글 깊숙이 계속 나아갔다. 첫 번째 층의 공간은 아직 넓었다. 두세 마리 고블린 같은 괴물은 결코 전부가 아니다. 그들의 우두머리를 처치해야만 다음 층으로 나아갈 수 있다. 곧 소야는 다시 작은 고블린 무리를 발견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135의 공격력을 가진 소야가 한 발로 고블린 잡병을 처치할 수 있다. 잠시 후 소야는 모든 고블린을 처치했다. 이제 그의 레벨은 3레벨에 도달했다. 바로 그때 소야는 고블린 부족에서 잠든 야수인 고블을 발견했다. 분명히 이 녀석이 실현의 탑 1층의 작은 보스다. 그래서 소야는 길에서 주운 작은 돌을 조심스럽게 던졌다. 작은 돌이 땅에 부딪히는 소리, 즉시 몇몇 경계하는 잡병들이 나왔다. 손에 쥔 거친 철제 장창을 다루는 것이 점점 더 능숙해진 소야. 거의 힘들이지 않고 이 고블린 잡병들을 처리했다. 다음은 그 고블린 우두머리를 상대하는 것이다. 자신의 부하들이 하나둘씩 조용해진 것을 느낀 것 같다. 이 거대한 반수인 고블린이 한바탕 포효했다. 거대한 늑대 이빨 방망이를 들고 사방을 살폈다. 그리고 소야는 한쪽 울타리 뒤에 숨어 있었다. 이 반수인 고블린이 등을 돌리는 순간 선제 공격을 했다. 손에 쥔 굵은 철창을 그의 허벅지에 강하게 찔렀다. 높은 힘 수치가 바로 피구멍을 뚫어냈다. 동시에 이 고블린 우두머리의 체력바가 소야의 앞에 나타났다. 무려 2000점이나 되었다. 고블린 우두머리가 아픔을 느꼈다. 고개를 돌려 소야라는 공격자를 보았다. 그 거대한 늑대 이빨 방망이를 들고 맹렬히 내리쳤다. 그러나 이 느린 동작은 소야가 능숙하게 완전히 피했다. 이어서 손에 쥔 거친 철제 장창으로 반격했다. 잠시 후 고블린 수장의 체력이 이미 절반을 넘었다. 바로 그때 고블린 수장의 두 눈이 순간적으로 선홍색으로 변했다. 마치 광폭 상태에 들어간 것처럼 공격력이 갑자기 폭증했다. 이 순간 고블린 수장이 굵은 팔을 휘두르며 소야에게 돌진해왔다. 그러나 소야는 여유롭게 몸을 낮췄다. 이어서 손에 쥔 장창을 들어 고블린 수장의 목에 강하게 찔렀다. 순간적으로 높은 피해가 터졌다. 약점 공격은 2배의 피해를 준다. 이런 탐욕스럽고 폭력적인 고블린 괴물에게 소야는 조금도 연민을 느끼지 않았다. 손에 쥔 장창을 완벽한 각도로 연속적으로 강하게 찔렀다. 약점 피해가 하나하나 터져나오면서 이 거대한 고블린 수장이 우르르 쓰러졌다. 엘리트급 소보스가 많은 경험치를 주었다. 소야는 연속으로 2레벨을 올렸다. 그리고 이 반인방 고블린의 몸에서 나타난 신화의 불꽃, 다른 고블린 잡병들보다 훨씬 더 컸다. 고블린 수장을 위한 신화의 불꽃을 헌납하다. 소야는 주저없이 총촉으로 고블린 수장을 터치하며 헌납을 시작했다. 순간 한 줄의 알림이 소야의 앞에 나타났다. 고블린 수장의 신화 헌납이 성공했다. 비급 기술인 광화를 획득했다. 소야가 광화 기술을 얻자마자 그는 급히 기술 패널을 확인했다. 광화 비급, 오크 종종만의 독특한 기술, 발동 후 피해와 공격 속도가 30 증가한다. 하지만 효과가 끝난 후 일정 시간 동안 약화 상태에 빠진다. 방어력이 50 감소합니다. 바로 그때 소야의 눈앞에 다시 한 줄의 글자가 떠올랐다. 10점의 신화를 소모하여 해당 기술을 강화할 것인가? 소야는 순간 멈칫했다. 신화로 기술을 강화할 수 있구나. 그래서 그는 주저없이 강화를 선택했다. 다음 순간 강화 기술이 야수의 피 끓는 것으로 업그레이드되었다. 등급이 B급에서 A급으로 상승했다. 효과는 고급 혈통의 오크족이 가진 특수 기술이다. 발동 후 피해와 공격 속도가 50 증가한다. 효과가 끝난 후에는 잠시 약화 상태에 빠진다. 동시에 방어력이 30 감소한다. 추가 효과는 적을 처치하면 지속 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한편 실현의 탑 밖에서는 소야의 담임인 당하나가 그를 면밀히 지켜보고 있었다. 소야가 SSS급 직업인 망령천재를 거부한 후 모든 구경꾼들은 더 이상 소야에게 관심을 두지 않았다. 대신 왕표를 주목했다. 이망령, 진원령 등 3명이 S급 직업자의 실현 상황. 오직 당하나만 손에 쥔 관측기를 소야의 시각에 조용히 고정했다. 그리고 이때 그녀는 마침 소야가 첫 번째 고블린 수대에 포위된 것을 보았다. 직업 멘토인 그녀는 자연히 백지 직업이 고블린에게 포위되는 결과를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녀가 소야를 걱정하고 있을 때 소야가 지형의 이 점을 이용해 고블린을 모두 처치하는 것을 보았다. 죽이다. 잘했어, 소야. 주격 역투 수업을 맡고 있는 당하나도 저절로 감탄을 금치 못했다. 소야의 이 조작, 비록 드래곤국의 이번 각성자들을 봐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5명도 안 될 것이다. 다른 한편 실현의 탑에서 이 순간 소야의 귀에 한 목소리가 들렸다. 축하합니다. 실현의 탑 첫 번째 층의 수호자를 처치했습니다. 실현의 탑 2층으로 전송 중. 다음 순간 소야는 거대한 어두운 동굴로 전송되었다. 여기서 실현의 탑 2층임이 분명하다. 이때 그의 마음속에는 긴장보다는 흥분이 더 컸다. 첫 번째 층의 고블린을 희생한 것만으로도 자신은 야망과 짐승의 피가 끓는 두 가지 강력한 특성을 얻었다. 그렇다면 다음 괴물은 소야에게 어떤 놀라움을 줄까? 실현의 탑에서는 실제로 죽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여기서 죽으면 단지 밖으로 전송될 뿐이다. 그리고 실현이 끝날 뿐이다. 바로 그때
검은 부리들이 갑자기 땅을 뚫고 나왔다. 이어서 근처에 두 개의 가시가 달린 덩굴이 소야를 향해 돌진했다. 이를 본 소야는 급히 뒤로 뛰어 피했다. 곧바로 손에 쥔 장창을 들어 덩굴을 향해 강하게 베어냈다. 단 한 번의 타격, 혈량이 겨우 30인 덩굴이 소야에 의해 순식간에 베어졌다. 그러나 이 베어진 덩굴들은 다시 한번 땅에서 솟아올랐다. 이때 소야는 비로소 깨달았다. 그들의 모체를 처치해야만 이 덩굴들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다. 그리고 그들의 모체가 있는 방향은 아마도 그 흙 속에서 꿈틀거리는 방향일 것이다. 그래서 소야는 즉시 장창을 들었다. 흙 속에서 꿈틀거리는 방향으로 돌진했다. 가는 길에 수많은 덩굴이 흙 속에서 튀어나왔다. 그러나 소야는 민첩한 발걸음으로 하나하나 모두 피했다. 잠시 후 거대한 고목이 동굴 안에 나타났다. 수많은 뿌리의 끝이 모두 그 나무에 자라고 있었다. 이게 바로 모치인 것 같아. 뒤에서 자꾸 자라는 덩굴이 보인다. 물뱀처럼 소야를 향해 쫓아온다. 이를 보고 그는 더 이상 주저하지 않았다. 손에 쥔 굵은 철창을 들었다. 그 거대한 뿌리를 향해 강하게 찔렀다. 피의 수치가 나타나면서 그 거대한 나무 뿌리의 체력바가 소야의 앞에 나타났다. 불사의 나무 정령, 엘리트급 보스, 체력 5만, 위험 등급, 고위험. 그러나 더 절망적인 것은 소야가 피해를 입힌 몇 초 후에 불사의 나무 정령이 상처를 회복했다. 그 순간 소야는 시련의 탑 2층의 시험을 이해했다. 이 뿌리 덩굴을 완전히 제거하려면 이 거대한 불사의 나무 정령을 처치해야 한다. 그러나 이 불사의 나무 정령은 체력이 깊을 뿐만 아니라 회복력도 상당히 놀랍다. 그래서 이번 층에서는 직업자의 출력 능력을 평가하는 것이다. 출력이 부족한 직업, 조만간 점점 더 많은 덩굴에 소모되어 죽게 될 것이다. 만약 시련의 탑 첫 번째 층의 고블린 부족이 직업 각성자의 절반을 제거할 것이라면 그렇다면 이번 층의 불사의 나무 정령은 남아있는 비출력 직업을 모두 제거할 것이다. 동시에 소야는 곧 머릿속에 한 가지 방법을 떠올렸다. 만약 짐승의 피가 끓는 것을 사용한다면 반드시 그와 싸울 수 없다는 법은 없다. 결국 그는 덩굴을 처치하여 기술 사용 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동시에 시련의 탑 밖에서는 첫 번째 층에서 이미 절반 이상 제거된 새로운 각성자들을 바라보며 노교장 임정남은 이마가 주름져 갈 정도로 걱정하고 있었다. 젠장, 올해 대체 누가 시련의 탑을 설계한 것인가? 지금 그들의 시청각 속에서 시련의 탑 첫 번째 층을 성공적으로 통과한 각성자들이 왕표를 중심으로 2만 명, 진원년 3명이 S급 직업자를 대표로 이미 그 어둡고 습한 동굴에 도착했다. 비온 뒤에 죽순처럼 땅에서 솟아오른 수많은 덩굴들, 왕표에게 공격을 시작했다. S급 근접 직업인 팔용 무사인 왕표는 즉시 손에 쥔 전투 지팡이를 휘둘렀다. 용 문양을 지닌 전투 기술이 휘둘러지자 이 동굴들을 즉시 짓밟았다. 임정남은 겨우 한숨을 쉬려던 참이었다. 그러나 왕표가 이 동굴들이 땅속에 숨겨진 맥락을 발견하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그들의 모체를 향해 쫓아갔다. 거대한 모체의 나무 뿌리가 카메라에 나타나는 순간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감탄의 소리를 질렀다. 그건 불사의 나무 정령이 아닌가요? 이 녀석은 10급 직업자도 처치하기 힘든 존재예요. 노교장 임정남은 더군다나 욕이 튀어나올 정도로 참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불사의 나무 정령이 얼마나 처치하기 어려운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 두 번째 층만으로도 그들의 첫 번째 중학교 올해 각성자들을 반 이상 죽여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비공격형 직업들은 아마 여기서 멈춰야 할 것입니다. 다른 한쪽 구석에서 담임당하나는 고개를 숙이고 소야 쪽의 상황을 면밀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소야는 이미 불사의 나무 정령의 모체에 공격을 시작한 상태였습니다. 격투기술 전문 과목을 가르치는 당하나는 한눈에 알아차렸습니다. 소야의 움직임은 마치 그가 첫 번째 층에서보다 거의 2배는 빨라 보였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요? 당하나의 마음속에서도 몰래 놀라움이 일었습니다. 지금 소야는 그 불사의 나무 정수리 주위를 돌려 공격을 시작했다. 불사의 나무 정수리 자체는 어떤 공격 수단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 모든 공격은 그가 땅속에서 뻗어나온 불이 덩굴에 위준하고 있었다. 그래서 이 시련의 탑이 두 번째 층은 전혀 출력 폭발력을 시험하는 나무 기둥에 불과했다. 소야의 손에 쥐어진 굵은 철창은 멈추지 않고 찔러대고 있었다. 각각 200에 달하는 피해 수치가 즉시 터져나왔다. 이는 자연스럽게 소야가 야수의 피가 끓는 효과를 발동했기 때문이다. 공격력과 공격 속도를 각각 50만큼 직접 증가시켰다. 가시덩굴을 처치했다. 야수의 피가 끓는 효과가 10초 연장되었다. 10초마다 한 사이클이다. 소야의 정확한 리듬 조절 아래 불사의 나무 정수리의 체력이 점차 줄어들고 있었다. 잠시 후 소야가 마지막 총을 거대한 나무에 꽂는 순간, 다음 순간 거대한 나무 정령은 순식간에 온 하늘을 뒤덮는 먼지로 변했다. 많은 경험의 백광이 소야의 몸속으로 직접 흡수되었다. 이 성가신 보스는 소야를 3레벨 올려 8레벨로 만들었다. 그러나 소야가 더 관심을 가진 것은 불사 나무 정령이 땅에 남긴 많은 신하였다. 불사 나무 정령의 신하를 헌납하다. 소야의 헌납 동작은 점점 더 능숙해졌다. 반짝이는 불빛들이 반딧불 무리처럼 보였다. 즉시 소야의 총끝 주위를 맴돌다가 결국 서서히 사라졌다. 불사 나무 정령의 신하 헌납이 성공했다. 특성 조항을 획득했다. 광합성 회복, 조항 등급 S급, 효과, 불사 나무 정령의 강력한 회복은 빛이 비추는 가운데 목욕할 때 자신의 모든 회복 효과가 500 증가, 몇 초 최대 생명력을 1 회복하는 효과 추가, 역시 S급의 특성이다. 이 불사의 나무 정령은 단지 엘리트급 보스일 뿐이지만 그러나 그것의 강력한 회복력은 거의 모든 몬스터 중에서 최상급 존재이다. 바로 그때 그의 귀에 다시 알림이 울렸다. 축하합니다. 시련의 탑 2층의 수호자를 처치했습니다. 시련의 탑 3층으로 전송 중입니다. 순식간에 소야는 그 어두운 습기 있는 동굴에서 한 야외 늪지로 전송되었다. 축하합니다. 시련의 탑 3층에 들어간 5번째 각성자가 되었습니다. 시련의 탑 안에 남은 각성자는 47명입니다. 이 순간 소야는 갑자기 놀랐다. 이 탈락이 너무 빠르다. 올해 각성 의식에 참가하는 학생 수가 10,000명을 넘는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올해의 시련의 탑은 누가 설계했는지 알 수 없다.
탈락 메커니즘이 정말로 잔인하다. 첫 번째 층의 고블린 부족, 전투력이 부족한 사람의 절반을 바로 제거했다. 그리고 두 번째 층의 망령 나무 정령, 나머지 비딜 직업을 모두 제거했다. 그렇다면 다음 세 번째 층은 또 얼마나 잔인한 도전일까? 소야는 생각할 시간도 없었다. 눈앞의 늪지에서 세 개의 인간형 괴물이 갑자기 나타났다. 늪지의 염화법사. 소야는 순간 마음이 놀랐다. 급히 몸을 피하며 주변에 울퉁불퉁한 돌더미로 뉘우쳤다. 다음 순간 공격 범위가 매우 넓은 음파 공격이 방금 자신이 있던 위치에 떨어졌다. 그 후 전체 석판이 현장에서 사선조각이 났다. 그는 곧바로 반응했다. 2층의 시련은 주로 도전자의 회피 능력이나 지구력을 시험한다. 결국 염화의 음파 공격 범위는 매우 넓다. 만약 도전자의 회피 능력이 부족하다면 그러면 곧 2층의 시련에서 탈락하게 될 것이다. 여기까지 생각하자 소야의 입가에 미소가 스쳤다. 회피 능력에 관해서 현재의 소야는 A급 또는 S급의 민첩형 직업자들과 비교할 수 없다. 하지만 지구력에 관해서는 방금 패시브 스킬인 광합성 회복을 얻은 소야 스스로 현 단계에서 적수가 없다고 생각했다. 다음 순간 소야는 갑자기 몸을 일으켰다. 가장 가까운 하나의 늪 염화를 향해 돌진했다. 비록 발 아래에서 이미 늪의 감속 효과를 느끼고 있었지만 그러나 소야는 살기를 잃지 않았다. 손에 쥔 거친 철창을 갑자기 찔렀다. 137의 피해를 입힌 후 소야는 급히 긴 창을 거두고 돌아서 도망쳤다. 바로 그때 두 마리 늪지의 여요의 음파 공격이 이미 다가왔다. 물결이 머리를 정통으로 가격했다. 이 순간 소야는 머리가 한번 흔들리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나서 300의 피해가 자신의 몸에서 폭발했다. 현재 8레벨에 도달한 소야. 총 체력은 500에 이르렀다. 이 두 번의 공격을 맞은 후 체력이 반도 안 남았다. 그리고 소야의 방금 그 한 방. 이미 그 늪지의 여요의 체력을 거의 3분의 1이나 찔렀다. 이때 바위 뒤에 숨어있는 소야의 광합성 회복 효과가 이미 발휘되었다. 그의 체력이 눈에 보일 정도로 계속 회복되고 있었다. 그리고 소야는 이러한 조작을 계속 반복했다. 결국 10여 분 후에 소야는 마침내 3마리의 늪지 염화를 모두 처치했다. 이 순간 그의 레벨은 11로 상승했다. 늪지 염화를 헌납하다. 3마리의 늪지 염화의 신화가 소야의 주변에서 서서히 사라졌다. 늪지 염화의 신화 헌납이 성공했다. 기술, 물소환을 얻었다. 효과는 수생종족 특유의 재능 기술이다. 물줄기를 소환하여 온몸을 감싼다. 대부분의 감속 제어 효과에 면역이 된다. 패시브 효과로 이동 속도가 15 증가한다. 바로 그때 익숙한 목소리가 다시 울려 퍼졌다. 축하합니다. 당신은 3층의 수호 괴물을 처치했습니다. 시련의 탑 4층으로 전송 중. 2층에서는 모든 수호 괴물을 처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살아서 중앙의 전송진에 도달하면 됩니다. 수호 괴물을 처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소야는 즉시 마음속에 위문이 일어났다. 그리고 첫 세층의 설계자의 악의적인 의도를 목격한 후에 그는 더욱 경계를 강화할 수밖에 없었다. 이 시련의 탑이 네 번째 층에는 분명 누군가 있다. 몇 초 후 시련의 탑 네 번째 층으로 전송된 소야는 즉시 멍해졌다. 여기 지키고 있는 것은 몇 마리 괴물이 아니다. 오히려 하나의 귀화 거미 둥지였다. 층층이 하늘과 땅을 엮은 거미줄처럼 이 시련의 탑 네 번째 층을 진정한 거미굴로 변모시켰다. 이곳에 발을 들이는 사람은 누구나 점차 얽매여 순순히 굴복하게 된다. 그리고는 사방에서 쏟아져 나오는 거미떼가 있었다. 이들은 악마와 같은 거미형 괴물들이다. 그들은 자신들이 가장 잘하는 방법으로 먹이를 삼킬 것이다. 그들의 동리에서 방출되는 희미한 귀와 불꽃 독소. 이것은 불과 독 두 가지 속성을 가진 공격수단이다. 불타고 중독되는 지속적인 피해. 어떤 혈우 직업도 순간적으로 폭사하게 만들 수 있다.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소야는 급히 물을 부르는 걸음을 사용했다. 다음 순간 주변에서 물줄기가 솟아올라 자신의 두 발을 천천히 감싸는 것이 보였다. 물막이 하나가 형성되었다. 그가 다시 이 하늘 가득한 거미줄 위에 발을 디딜 때 그러나 방금의 막힌 감각은 이미 사라졌다. 기술 효과가 발휘되는 동안 소야는 급히 네 번째 층의 중심으로 향했다. 그러나 소야처럼 위치를 정교하게 조정하더라도 이 하늘 가득한 귀신불꽃 거미의 포위 속에서는 피할 수 없었다. 이 순간 그는 어깨에 찌릿한 통증을 느꼈다. 귀신불꽃 독소 상태에 빠졌다. 다음 순간 독소와 불타는 이중 지속 피해가 소야의 머리 위에서 이미 발생했다. 잠시 후 아랑곳하지 않고 앞으로 돌진한 소야는 이미 2층의 중심에 거의 도달했다. 고개를 들어보니 그 귀신불검이 둥지의 꼭대기가 희미하게 보였다. 하나의 전송진이 희미한 푸른 빛을 바라고 있었다. 그러나 전송진에 들어서려는 순간 그는 억지로 발걸음을 멈췄다. 뒤에서 빽빽하게 몰려오는 귀신불거미를 바라보며 소야는 갑자기 긴 창을 들어 그들에게 공격을 시작했다. 소야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 유일하게 소야의 시각을 지켜보고 있던 당황하는 순간 멍해졌다. 분명히 전송진에 도달했는데 오히려 고개를 돌려 이 귀신불거미들을 처치하고 있었다. 그가 모르고 있는 걸까? 만약 실현자가 최종적으로 도달한 층수가 같다면 누가 먼저 최종층에 도달하느냐에 따라 더 높은 성적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이때 소야는 매우 긴장된 상태에 있었다. 한편으로는 자신의 몸에 가까이 오는 귀신불거미를 놓치지 않도록 해야 했다. 한편으로는 자신이 계속해서 귀화독에 의해 감소하는 체력바를 주의해야 했다. 쫓아오는 거미떼가 점점 많아지는 것을 보았다. 이때 소야는 급히 헌신의식을 시작했다. 그리고 나서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한 발이 전송진에 들어갔다. 주변의 풍경이 빙글빙글 도는 동안 소야의 눈앞에도 100개가 넘는 알림이 떠올랐다. 귀화거미의 신화 헌신이 성공했다. 재능을 얻었다. 귀화독. 이 놀라운 알림은 즉시 소야의 마음을 기쁘게 했다. 모든 이상 상태 중에서 저지할 수 있는 괴물 종류 중 가장 많은 것이 독이다. 그 다음은 불이다. 대부분의 털이 있는 생물이나 목재 속성 생물을 불에 약하다. 귀화독소는 우연히 이 두 가지 이상 상태를 모았다. 정말로 괴물을 처치하는 신병기와 같다. 기술 효과를 확인하다. 소야가 즉시 부드럽게 불렀다. 항목 효과. 용암 도관계 속에서 자생하는 귀화거미족 특유의 독소. 사용 후 무기에 귀화독소를 부착할 수 있다.
목표에 명중하면 연소와 극독 효과가 추가된다. 연소는 지속 피해를 주고 목표의 방어력을 낮춘다. 극독은 지속 피해를 주고 목표의 회복 효과를 억제한다. 그 후 소야는 실현의 탑 5층의 경치를 몰래 살펴보았다. 여기서는 마치 경기장처럼 바닥에 정돈된 대리석이 깔려 있었다. 그와 동시에 땅 위에서 갑자기 진동이 일기 시작했다. 곧 거대한 형체가 소야의 시야에 나타났다. 그것은 마치 작은 상과 같은 형태였다. 온몸에 털이 거친 거대한 공, 두 손바닥 위에 날카로운 발톱은 칼날과 같았다. 기초공, 레벨 15, 엘리트 보스, 위험 등급, 극도로 위험. 이 순간 소야는 즉시 긴장해졌다. 눈앞의 이 성체 기초공은 적어도 일반 직업팀의 시력에 필패할 수 있다. 주변에는 피할 곳이 전혀 없다. 그러나 소야는 포기할 생각이 없다. 기초공이 몸에는 두꺼운 털이 덮여있다. 이는 그것이 불과 독을 두려워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른 한편, 이때 실현의 탑박 각성 위식광장에서 큰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보는 노교장 임정남은 얼굴이 어두워 말이 없다. 몇몇 S급 선수들을 제외하고 이제 남은 것은 소수의 A급 직업자들 뿐이다. 그리고 그들이 5층의 기초공을 보았을 때 모든 사람들이 다시는 참지 못하고 욕을 했다. 젠장, 도대체 누가 이 괴물들을 실현의 탑에 넣은 거야. 막 각성한 직업자라고 해도 한 팀의 직업자들조차도 성체 기조응을 안정적으로 이길 수는 없을 거야. 올해의 실현의 탑 설계자는 도대체 누구야? 지금 이 순간 군사연구소의 한 곳에서 여러 개의 고화질 화면이 관측실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그리고 이 화면들 위의 영상은 예외 없이 모두 실현의 탑 안의 장면이었다. 그중 95%의 화면은 이미 흑백으로 변해버렸다. 올해의 실현의 탑은 여기서 끝인 것 같다. 상경시에서는 누구도 5층을 넘지 못했다. 이때 금태 안경을 쓴 소녀가 실망한 얼굴로 말했다. 그럴 수밖에 없지. 누가 실현의 탑에 성체 기조응을 놓겠어. S급 직업자라도 막 각성했을 때는 절대 기조응과 단독으로 싸울 수 없을 거야. 연구원 왕리는 눈물을 흘릴 듯한 표정으로 설명했다. 그러나 소우는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처음 용빈을 시험에 참가했을 때 일전 이전에 한 마리 기발톱곰을 처치하는 것은 단지 입문 테스트일 뿐이었다. 정말 아쉬운 일이다. 올해의 각성자는 5층조차 통과하지 못했다. 숨겨진 층은 말할 것도 없다. 이 순간 소우는 다소 냉담하게 말했다. 장관님, 5층은 성체 기발톱곰입니다. 숨겨진 층에 도대체 어떤 괴물을 잡아오신 건가요? 단지 닐소우가 가장 평범한 어조로 그러나 가장 소름 끼치는 말을 했다. 그저 한 마리 드래곤 아기일 뿐이다. 이때 실현의 탑 5층에 있는 소야는 함부로 공격을 시작하지 않았다. 결국 성체 기발톱곰 한 마리는 전혀 일반 직업자가 상대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그것과 맞서려면 민첩한 위치 이동에 위준해야 한다. 소야는 현재 레벨이 13에 도달했다. 그는 한 번에 이전에 업그레이드로 얻은 자유 속성 포인트를 모두 민첩성에 투자했다. 물을 푸르는 걸음이 활성화된 후 소야의 이동 속도가 다시 한번 급상승했다. 이때 그 한 마리 기자비곰이 낮게 으르렁거리며 소야에게 돌진해왔다. 이를 본 소야는 적절한 타이밍에 옆으로 구르며 피했다. 동시에 기자비곰은 즉시 두 손을 뻗어 소야를 붙잡으려 했다. 그러나 그는 이미 순간이동하여 기자비곰의 뒤에 도착해 있었다. 지금이다. 소야는 눈빛을 날카롭게 하며 기와 독소를 즉시 발동시켰다. 굵은 철제창이 창 끝에는 불빛이 반짝이는 독소 효과가 감돌고 있었다. 그것이 기자비 고메 등에 깊이 박혔다. 목표는 이미 기와 독소 상태에 빠졌다. 기자비 고메 등 뒤에 두꺼운 털이 즉시 불타올랐다. 화상을 입히는 동시에 독 효과도 받았다. 단 몇 초의 시간이었다. 빠르게 체력바의 일부를 독으로 소모했다. 그리고 소야는 각성대의 이동 속도 증가를 이용했다. 빠르게 이 미친 기발공과 거리를 벌렸다. 다음에는 기회를 잘 잡기만 하면 된다. 다시 한번 기와 독을 덧붙이면 그것을 소모할 수 있다. 그러나 이때 실현의 탑 5층에 도달한 다른 각성자들은 소야처럼 순조롭지 않았다. 몇 명의 S급 직업자들이 기발곰의 공격에 차례로 하얀 빛으로 변했다. 진원년의 시각이 점차 회색으로 변하면서 마지막 S급 직업자의 실현의 탑도 끝났다. 각성 위식 현장에서 구경하던 사람들의 눈에 올해의 각성 위식은 여기서 끝나야 할 것이다. 제1중학교에서 S급 직업을 가진 학생 3명이 각성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실현의 탑에서 5번째 층을 돌파하고 만점을 받은 사람은 없었다.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 떠나려 할 때 실현의 탑이 대형 스크린이 자동으로 한 장면으로 전환되는 것을 보았다. 잠깐만, 어떻게 실현의 탑에 아직 각성자가 남아있지? 모든 사람들이 이미 탈락하지 않았나? 그 순간 떠나던 사람들이 놀라서 고개를 돌렸다. 그들은 실현의 탑이 대형 스크린을 바라보았다. 스크린 안에는 한 번도 보지 못한 각성자가 굵은 철제 장총을 들고 있었다. 매우 정교한 위치로 걸어가고 있었다. 항상 귀신발톱곰의 사각지대에 걸려 있었다. 그리고 귀신발톱곰의 체력바는 이미 5분의 1만 남아있었다. 그 사람은 소야인 것 같았다. 같은 기수의 각성자들은 즉시 그의 정체를 알아보았다. 어떻게 가능하지? 백지 직업이 실현의 탑 5번째 층을 통과할 수는 없다. 모든 사람들은 이에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그리고 이망명은 얼굴에 핏줄이 서서 갑자기 소리쳤다. 여러분, 빨리 보세요. 그 귀신 발톱곰의 체력바는 전혀 소야의 공격에 따라 줄어들지 않았다. 소야는 분명히 부정행위를 한 거야. 이망명의 말은 즉시 소란을 일으켰다. 한 무리의 사람들이 즉시 일어나서 동시에 큰 소리로 부정행위를 외쳤다. 이 순간 격투교사인 당화나는 드디어 참지 못했다. 그녀는 소야가 5번째 층까지 가는 과정을 직접 목격했다. 당화나는 일어나서 찡그린 얼굴로 꾸짖었다. 모두 조용히 해. 체력바가 공격에 따라 줄어들지 않아. 소야가 기발톱곰을 비정상 상태로 만들었다는 설명. 이 가장 기본적인 이치를 여러분은 도저히 알아차리지 못하나요? 그리고 이때 임정남 교장과 장주임은 화면 속 소야를 보며 찡그렸다. 설령 소야가 결국 이 기발톱곰을 처치하지 못하더라도 실현의 탑 규칙에 따르면 더 많은 체력을 가진 괴물을 처치한 실현자는 더 높은 성적을 얻게 된다. 그렇다면 소야는 이번 실현의 탑에서 거의 1위로 정해졌습니다. 명. 임정남 교장은 불가피하게 고개를 돌려 장주임에게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무슨 일이죠? 이번 실현의 탑 1위의 보상을 그에게 준다면 그건 낭비가 아닌가요? 이 실현의 탑에 정말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나요? 그 녀석이 편법을 썼다고요? 장주임은 즉시 확신에 차서 말했다. 임정남 교장은 무표정으로 살짝 고개를 끄덕였다. 각성의식 주변에서 점점 더 커지는 부정행위의 소리를 다시 보았다. 마음속으로 즉시 결심했다. 비록 소야가 결국 기발톱곰을 처치하더라도 결코 최종 보상을 그에게 줄 수는 없다. 동시에 소야가 기발톱곰에게 다시 한번 기화독을 쌓아 올리면서 정확히 10층의 기화독이 쌓였다. 몇 초마다 10여 점의 체력을 감소시킬 수 있다. 잠시 후 기발톱곰의 거대한 몸체가 갑자기 땅에 쓰러졌다. 막대한 경험치 덕분에 소야는 15레벨로 상승했다. 기발톱곰의 신화를 바쳤다. 소야는 주저없이 제사의식을 진행했다. 다음 순간 알림음이 울렸다. 기발톱곰의 신화 제사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 재능, 야만적인 돌진을 획득했다. 기술 효과, 기자비곰이 막을 수 없는 힘으로 목표를 향해 돌진한다. 목표에 명중하면 기절 효과를 발생시킨다. 바로 그때 소야의 귀에 다시 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축하합니다. 이번 실현의 탑이 모든 층을 통과했습니다. 숨겨진 층을 열까요? 아니요. 숨겨진 스테이지의 화면은 방송되지 않습니다. 숨겨진 층이 더 있습니다. 소야는 순간 멈칫했다. 역대 실현의 탑은 항상 5층만 있었지 않나요? 올해 이렇게 큰 난이도가 추가될 줄은 몰랐다. 그리고 방송되지 않는 숨겨진 스테이지도 추가되었다. 이 설계자는 도대체 무슨 속셈을 가지고 있는 걸까? 어차피 온 거 그냥 한번 보러 가자. 그래서 그는 단호하게 확인을 선택했다. 숨겨진 층으로 들어간다. 말이 끝나기 전에 소야는 한 산 꼭대기로 순간 이동했다. 그러자 한 마리 어린 비룡이 그의 눈앞에 나타났다. 이를 보고 그는 저도 모르게 침을 삼켰다. 젠장, 도대체 누가 여기서 드래곤 아기를 풀어놓은 거지? 드래곤은 모든 괴물 중에서 가장 무서운 종족 중 하나야. 태생적으로 비할 데 없는 마법 저항력과 일반 무기로는 도저히 뚫을 수 없는 비늘을 가지고 있어. 가장 낮은 단계의 드래곤 아기조차도 황금급 보스의 힘을 가지고 있어. 하지만 의외로 이 아기 드래곤은 그에게 강한 적대감을 보이지 않는 것 같아. 오히려 소야를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어. 만약 그와 계약을 맺을 수 있다면 좋겠어. 이 순간 소야는 어쩔 수 없이 고개를 저었다. 세상에는 극소수의 강력한 각성자만이 드래곤과 계약을 맺을 수 있어. 만인의 존경을 받는 드래곤 기사가 되는 것. 소야도 이 꿈을 꿔본 적이 없지는 않아. 구름을 뚫고 솟아오른 거대한 드래곤 위에 서서 등장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멋져. 그가 여기서 떠날 준비를 할 때 그의 눈앞에 갑자기 알림이 나타났다. 흑요롱이 너에게 계약을 제안한다. 계약을 체결할까요? 순간적으로 소야는 번개에 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다. 그 직후 광란의 기쁨이 마음속에 밀려왔다. 괴물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매우 드문 행동이다. 이후로 양측은 하나가 되어 분리될 수 없다. 보통은 조련사 직원만이 이런 능력을 가진다. 그러나 조련사라 하더라도 드래곤과 계약할 수 있는 인물은 손에 꼽을 정도로 적다. 나는 서명하겠다. 소야가 단 1초만 더 망설였더라도 드래곤에 대한 불경이었을 것이다. 다음 순간 소야와 드래곤 아기 사이에 특별한 계약 의식이 나타났다. 드래곤 아기가 자발적으로 소야에게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 의식이 매우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그 후 소야의 눈앞에 알림이 나타났다. 검은 용과의 계약이 성공적으로 체결되었습니다. 레벨 5입니다. 상태, 유년기입니다. 종족, 검은 용족입니다. 그러는 사이에 소야의 패널에 드래곤족 소환 아이콘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곧 검은 용 아기와 미묘한 연결을 형성했습니다. 마치 상대방의 생각을 감지할 수 있는 것처럼 문득 소야는 마침내 이해했습니다. 이 검은 용 아기가 왜 스스로 자신과 계약을 맺으려 했는지를. 그 이유는 자신에게 있는 유일한 재능 때문입니다. 불완전 신격입니다. 오직 최고 혈통의 괴물만이 신격이라는 최고의 존재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검은 용은 우연히도 그런 고귀한 혈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흑요룡은 우연히도 이런 고귀한 혈통을 가지고 있다. 샤오예의 몸에서 그것은 신과 같은 위압감을 실감했다. 비록 약간 이상하지만 실제로 존재했다. 다시 말해, 이 유년기 용은 샤오예를 진정한 신으로 여겼다. 진정한 신과 계약을 맺을 수 있다. 드래곤 종족에게도 최고의 존귀한 일이다. 그리고 계약이 완료되는 순간 샤오예의 눈앞에 하나의 제시가 떠올랐다. 축하합니다. 당신은 실현의 탑 숨겨진 관문을 통과했습니다. 곧 실현의 탑에서 전송될 것입니다. 계약된 짐승 흑요룡을 소환 공간으로 회수할까요? 샤오예는 즉시 고개를 끄덕였다. 결국 이 작은 녀석은 그 실현의 탑 챔피언 보상보다 100배 더 귀중하다. 다른 한편 이 순간 대형 스크린에 마지막 제시가 나타났다. 제1중학교 각성자 샤오예. 실현의 탑 5층을 성공적으로 통과했습니다. 이번 실현 의식은 여기서 끝납니다. 동시에 니에 샤오이는 여유롭게 조작대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이렇게 빨리 끝날 줄은 몰랐습니다. 사실 모든 결과는 그녀의 예상대로였습니다. 한 마리 성체 귀발톱곰. 방금 각성한 직업자들이 상대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녀가 힘들게 잡아온 것이 아쉽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놀라움을 줄 숨겨진 관문을 준비했습니다. 아무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니에 샤오이가 소환 공간을 조작하고 있을 때, 그 드래곤 유년기를 실현의 탑에서 소환할 계획을 세우고 있을 때, 그녀는 갑자기 그 자리에서 멍해졌습니다. 잠깐만요. 내 드래곤은 어디 있죠? 실현의 탑 6층 숨겨진 관문의 비디오 기록을 열어주세요. 니에 샤오이의 손바닥에 저절로 식은땀이 맺혔습니다. 지금 화면에는 단 한 사람이 5층을 통과했다는 내용이 표시되고 있다. 그리고 숨겨진 관문에 도착했다. 그러나 그녀가 모니터에서 다음에 일어나는 일을 보았을 때 그녀는 감정이 북받쳐 올라 갑자기 일어섰다.
그는 윤영기 용과 계약을 체결하고 있었다. 이 사람은 누구인가? 막 깨어난 직업자가 어떻게 용족과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겠는가? 게다가 계약이 성공적으로 체결되었다. 니에샤오이의 마음속의 충격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다. 이후 그녀는 그 사람에 대한 관련 정보를 빠르게 찾았다. 제1중학교 샤오예 용족 윤영기 용이 막 깨어난 직업자에게 계약되었다. 이런 소식은 절대 퍼져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각국의 용족 윤영기 용에 관심을 가진 세력이 몰려올 것이다. 그 소년의 신변 안전에도 위협이 될 것이다. 큰일이 났다. 빨리 그들의 주 시험관에게 연락해야 한다. 이때 니에샤오이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다. 다른 한편 대형 스크린에 샤오예가 실현의 탑을 성공적으로 통과했다는 공지가 나타난 후 이 순간 욕설이 쏟아졌다. 샤오예의 통과 과정을 조사하라는 강한 요구가 있었다. 부정행위자를 엄중히 처벌하라. 저급 직업이 이번 실현의 탑을 망치게 해서는 안 된다. 이를 본 린 교장은 즉시 옆에 있는 장주임에게 눈짓을 했다. 우리 제1중학교는 어떤 부정행위자도 엄중히 처벌할 것이다. 이런 편법을 쓰는 사람은 실현의 탑이 최종 보상을 받을 자격이 없다. 오직 친앤남만이 아무 말 없이 찡그린 채로 있었다. 그녀는 샤오예가 5층의 귀신을 처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믿었다. 발톱곰. 그러나 그녀의 말이 끝나기 전에 군중의 외침 소리에 즉시 묻혀버렸다. 그리고 이때 각성의식에 서 있는 주 시험관 양원도 난처한 상황에 빠졌다. 한편 그는 각성의식과 실현의 탑을 직접 주관했다. 그 자신조차 믿지 않았다. 단지 백판 직업의 샤오예가 각성했을 뿐이다. 그렇게 어려운 실현의 탑 5층을 통과할 수 있다니.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실현의 탑이라는 이 전송장치로 구성된 독특한 공간이 수백 년 동안 각성의식에 봉사해왔다. 단 한 번도 실수를 한 적이 없다. 올해의 설계자는 군부에서 파견된 대인물이다. 그들이 실수할 가능성은 극히 미미하다. 이 순간 그의 귀 옆에 연락기가 갑자기 강제로 연결되었다. 한 목소리가 그의 귀 옆에서 즉시 울려 퍼졌다. 제1중학교의 주 시험관인가요? 저는 이번 실현의 탑이 설계자 니에샤오이입니다. 주 시험관 양원은 즉시 몸을 움츠리며 바짝 서서 말했다. 장관님, 저는 제1중학교의 주 시험관 양원입니다. 그 후 니에샤오이는 반박할 수 없는 어조로 말했다. 제1중학교의 샤오예 학생이 실현의 탑 5번째 층을 통과한 후 숨겨진 층에 들어간 상황을 보았나요? 나는 당신에게 즉시 이 소식을 차단하라고 명령합니다. 누구에게도 샤오예가 숨겨진 층에 도달한 적이 있다는 것을 알리지 마세요. 장관님, 보고합니다. 알겠습니다. 양원이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그 후 그는 약간 불안한 마음으로 니에샤오이에게 질문했습니다. 장관님, 그럼 이번 실현의 탑 결과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샤오예 학생이 여전히 1위인가요? 그가 혼자서 5번째 층을 통과한 것 아닌가요? 그럼 그는 당연히 1위입니다. 니에샤오이가 매우 단호하게 대답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다음 순간 연락기를 끄는 양원의 얼굴이 즉시 굳어졌습니다. 교장 린정난의 손에서 마이크를 받아들고 위험있게 말했습니다. 이번 각성의식의 주 시험관으로서 나는 실현의 탑 설계자에게 답변을 요청했습니다. 저는 여기서 공식적으로 발표합니다. 이번 실현의 탑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샤오예 학생은 어떤 편법이나 부정행위도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저는 샤오예 학생에게 실현 성적 1위의 특별 보상을 직접 수여하겠습니다. 주 시험관 양문의 말에 모든 각성의식이 즉시 조용해졌습니다. 방금 전까지 시끄럽게 떠들던 관중들, 같은 해의 각성자들도 즉시 어리둥절해졌습니다. 바로 그때 한 줄기 빛이 스치면서 이 혼란을 일으킨 당사자 샤오예, 마침내 실현의 탑에서 전송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인터뷰하기 위해 앞다투어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노교장 린정나는 즉시 얼굴색이 변했습니다. 급히 다정한 미소를 지으며 샤오예에게 다가갔습니다. 그의 손을 잡고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축하합니다, 샤오예 학생. 상경시 이번 실현의 탑에서 1등이 된 것을 축하합니다. 정말 우리 제1중학교의 우수한 학생답습니다. 옆에 있는 장주임도 급히 제1중학교에서 준비한 두터운 선물을 가져왔습니다. 샤오예 동무. 이것은 우리 제1중학교가 실현 1등을 위해 특별히 준비한 10만 용화입니다. 당신의 미래 발전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샤오예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잘 모르지만 린 교장님의 얼굴에 나타난 멋진 표정으로도 알 수 있습니다. 이 늙은이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해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보상을 받아들고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저를 키워주신 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반드시 열심히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제1중학교에 영광을 더하겠습니다. 바로 그때 양문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군을 대표하여 이번 실현의 탑 1등인 샤오예 동무에게 특별히 보상을 수여합니다. 이어서 한 봉투에 쌓인 카드를 그의 손에 건넸다. 이것은 상경시 군비고의 무기장비 교환권이다. 이 교환권을 가지고 군비고에 가서 30레벨 이하의 황금급 장비를 아무거나 교환할 수 있다. 초반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 이를 듣고 샤오예는 즉시 마음이 기뻐졌다. 이번 실현의 탑에서 군이 이렇게 후하게 나올 줄은 몰랐다.
황금급 장비 한 점의 시장 가격은 기본적으로 10만 드래곤 돈과 같다. 이번에 실현의 탑을 통과한 것은 꽤 많은 수확이 될 것 같다. 무슨 근거로? 린학명은 즉시 참지 못하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황금급 무기 장비 같은 것은 샤오의 손에 쥐어주는 것은 완전히 낭비다. 이를 듣고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 하나둘씩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들은 모두 린학명이 한 말이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했다. 그러던 중 샤오예가 욕설이 난무하는 가운데 천천히 각성대에서 내려오는 모습이 보였다. 이어서 곧바로 린셰밍 앞에 섰다. 린셰밍은 고등학교 3년 동안 내가 너를 불쾌하게 한 적이 있었나? 그는 음침한 얼굴로 냉소적으로 말했다. 샤오예, 너는 나를 불쾌하게 한 적이 없어. 반대로 너는 정말 좋은 선생님이야. 하지만 너의 뒤에 있는 내 기분을 생각해본 적이 있니? 너의 매번 높은 곳에서의 지도는 마치 자선처럼 느껴져. 하지만 이제부터 겸손해야 할 사람은 너야. 샤오예는 순간 멈칫했다. 고등학교 3년 동안을 곰곰이 생각해보니 상대가 자주 자신에게 질문하던 린셰밍. 샤오예는 결코 높은 자세를 취한 적이 없었다. 더욱이 어떤 자만도 없었다. 다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네가 무엇을 하든 그를 불쌍히 여기는 것처럼 보인다. 나는 이해했다. 샤오예는 순간 가볍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그리고는 돌아서서 군중 쪽으로 걸어갔다. 장면이 전환되었다. 막 집에 돌아온 샤오예는 이미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던 친앤남과 마주쳤다. 지금 그녀는 편안한 옷으로 갈아입었다. 부드러운 머리카락이 뒤로 묶여 있다. 완벽하게 섬세한 옆모습을 강조하고 있다. 게으르게 난간에 기대어 있다. 안녕하세요. 샤오예 동급생. 친앤남도 샤오예를 보았다. 오히려 먼저 샤오예에게 인사를 건넸다. 샤오예는 잠시 놀라며 물었다. 안녕하세요, 친 동급생. 무슨 일이신가요? 그들은 모두 제1고등학교의 4명이 천재 후보이지만 샤오예의 기억 속에서 두 사람은 거의 교류가 없었다. 심지어 대화도 거의 나누지 않았다. 그녀는 직설적으로 말했다. 나는 친씨그룹의 이름으로 새로운 길드를 만들 계획이다. 샤오예 동급생의 참여를 초대하고 싶다. 이 말을 듣고 샤오예는 즉시 놀랐다. 친엘란 동급생. 내가 각성한 것은 잡한 직업이라는 것을 알고 있을 것이다. 알고 있다. 친엔나는 샤오예를 뚫어지게 바라보며 미소 지으며 말했다. 하지만 나는 백판 직업이 실현의 탑 5번째 층을 통과할 수 있는 가치가 더 높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죄송합니다, 진현년. 샤오예는 고개를 저으며 정중히 거절했다. 초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만 현재 나는 해야 할 일이 좀 있다. 공회에 가입하면 좀 불편할 것 같다. 뜻밖에도 진현년이 갑자기 몸을 돌려 샤오예의 앞을 막았다. 샤오예가 내 공회에 가입하기만 하면 매달 최소 5만 드래곤 코인을 받을 수 있다. 각성하여 직업자가 된 후에는 장비, 약재, 던전 등은 많은 드래곤 코인을 소모해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샤오예는 결국 S급 직업자처럼 각성하는 순간부터 이미 의식주에 걱정이 없게 되어 있었다. 물어봐도 될까요? 진시그룹이 왜 갑자기 직업자 공회에 개입하기로 결정했는지요? 샤오예는 침착해지며 호기심을 가지고 물었다. 단지 친엘란이 입술을 깨물며 웃으면서 말했다. 구체적인 이유라면 네가 나와 함께 하기로 동의하면 말해줄게. 이를 보고 샤오예는 잠시 생각한 후 말했다. 가입해도 괜찮지만 너는 나에게 하나의 조건을 약속해야 해. 나는 독자적으로 행동할 특권이 필요해. 공회에서 필요하지 않은 어떤 행동에도 나는 참여를 거부할 권리가 있어. 그리고 최근 한 달 동안 나는 공회에서 잠시 탈퇴하여 독자적으로 행동할 거야. 거래 성사. 친엔나는 즉시 가느다란 손을 내밀며 웃으며 말했다. 화면이 전환되었다. 집에 갓 돌아온 샤오예의 머릿속에는 갑자기 급박한 감정이 밀려왔다. 다음 순간 검은 용이 소환 공간에서 소환되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은 샤오예를 향해 울기 시작했다. 그것은 배가 고픈 것 같았다. 그래서 샤오예는 냉장고에 있는 모든 음식을 그것에게 주었다. 잠시 후 검은 용은 만족스럽게 소파에 누워 있었다. 그리고 샤오예는 마침 이 기회를 이용했다. 이 드래곤 새끼의 속성을 살펴보았다. 흑요룡, 기혈 3만, 공격 1390년, 방어 2500, 특성 항목 드래곤 숨결, 흑요 비늘 갑옷, 드래곤 숨결 S급, 드래곤 종족 특유의 숨결 공격 수단. 넓은 범위의 열 피해를 주고 불타는 저항을 무시한다. 흑요 비늘 갑옷 SS급. 흑요룡 종족의 타고난 비늘. 대부분의 속성 공격, 즉 불, 번개, 얼음 등을 면역한다. 대부분의 이상 상태를 무시한다. 이 속성은 샤오예를 깜짝 놀라게 했다. 어쩐지 드래곤 종족은 모두 반칙적인 존재들이다. 단지 유년기일 뿐인데도 황금급 보스와 견줄 수 있다. 만약 그것들이 성장한다면 그들은 모두 재앙과 같은 존재가 될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길들이기 위해 샤오예는 서둘러 창고에서 야수 조련에 관한 지식을 검색하기 시작했다. 그러는 사이에 니에 샤오이는 샤오예에 대한 모든 정보를 확인하고 있었다. 천재인 샤오예는 직업조차 구분하지 못하고 있었다. SSS급 언데드 재앙을 거부하고 백판 직업을 선택한 사람이 있다니. 좀 흥미롭군.
니에 샤오이는 팔을 들어 기지개를 켜며 조용히 중얼거렸다. 백판 직업이 어떻게 드래곤 종족과 계약을 맺을 수 있지? 그리고 그녀의 단말기에는 샤오이의 상세 주소가 표시되고 있었다. 화면이 전환되었다. 다음 날 아침, 샤오이는 교환권을 들고 군비고로 향했다. 입구에서 경비병이 철저히 확인한 후 샤오이는 겉보기에는 별로 눈에 띄지 않는 이곳으로 들어갔다. 하지만 내부는 엄청난 규모의 군비고였다. 눈을 돌리니 다채로운 장비들이 줄지어 진열되어 있었다. 다양한 등급과 직업에 따라 깔끔하게 배열되어 있었다. 중갑 피갑 포갑법에 전사부터 암살자까지 모두 사용할 수 있는 장비를 덮고 있다. 그리고 마법사 등 모든 직업이 사용할 수 있는 장비. 하지만 샤오이의 이번 목표는 장비나 공격형 무기가 아니다. 그는 손에 쥐고 있는 이 귀중한 교환권을 사용하려 한다. 보조무기인 전투방패로 교환할 것이다. 시련의 탑에서 귀자비곰과 싸울 때 샤오이가 의지하는 것은 전적으로 민첩하고 정확한 위치 이동이다. 그래야만 그 격렬한 공격을 피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 세계의 괴물들은 종종 더 잔혹하다. 귀자비곰보다 훨씬 민첩한 괴물들이 널려 있다. 단순히 위치 이동만으로는 모든 상황에 대응할 수 없다. 방어와 공격이 가능해야만 확실한 해결책이 된다. 방패구역에는 다양한 방패들이 하나하나 선반에 가득 쌓여 있다. 각 방패의 이름과 속성도 샤오이의 눈에 들어온다. 방패는 여러 종류로 나뉩니다. 가장 큰 것은 거대 방패와 연 방패입니다. 이러한 방패는 방어 속성이 가장 높지만 가장 무겁습니다. 일반적으로 팀에서 유일한 전방전사만 사용합니다. 반면 소형 방패와 원형 방패는 민첩형 직업이 생명을 지키기 위한 보조무기로 사용합니다. 비록 공격을 성공적으로 막았더라도 대부분의 피해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샤오이는 결단력 있게 전투 방패를 선택했습니다. 그것은 대부분 다이아몬드 모양의 방패입니다. 완벽하게 막을 때 대부분의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또한 방패와 주 무기를 조합하여 방패 공격 등의 반격 수단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순간 방패의 이름이 샤오이의 주목을 끌었습니다. 호랑이 전투 방패. 이름은 다소 평범하지만 그러나 그 위에 독특한 백호 무늬가 샤오이의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이것은 4대 주성 중 하나인 백호성의 유명한 대장장이 가문이 고유한 상징입니다. 흉호 문양. 이 백호성은 100년의 역사를 가진 대장장이 가문을 계승했습니다. 거의 모든 가족과 대장장이 직업으로 전직했습니다. 심지어 몇 명이 종사급 대장장이도 배출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가족 손에서 만들어진 모든 무기 장비는 절대적으로 뛰어난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모두 매우 실용적인 추가 속성이나 기술이 부여됩니다. 샤오이는 즉시 확인했습니다. 호융전, 황금기, 방어 효과가 강해 피해를 면합니다. 추가 속성 방어 반격, 방어 성공 후 반격 시 30일 피해가 증가합니다. 바로 너야. 샤오이는 즉시 이 호융전 방패를 집어들었습니다. 위에 덮인 미세한 먼지를 부드럽게 닦아냈습니다. 의심의 여지 없이 이 방패는 앞으로 샤오이의 생명줄이 될 것입니다. 잠시 후 샤오이는 번화한 거리로 갔다. 오늘은 새로운 각성자가 직업자가 되는 첫날이다. 모든 길드가 신입을 모집하느라 떠들썩하다. 많은 개인 플레이어들도 거리에서 고정 팀원을 모집하고 있다. 그러나 더 많은 것은 장비를 판매하는 작은 상인들이다. 그들에게는 이렇게 많은 신입 장비가 필요한 각성자들. 의심할 여지 없이 큰 상업적 기회이다. 지도 하나 주세요. 그리고 각 길드의 최신 레벨링 구역 정보도 하나 주세요. 샤오이는 옆에 있는 작은 상인에게 천천히 말했다. 이 상인도 주저하지 않았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조용히 봉투 하나를 꺼내 샤오이에게 건넸다. 당신은 정말 전문가군요. 이 정보는 어젯밤에 알아낸 것입니다. 4개의 주요 길드가 맡을 레벨링 구역이 모두 표시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정보는 샤오이가 가장 원하던 것이다. 결국 매 시즌의 각 각성 직업자 초기에 4대 공회는 종종 직접적으로 한 지역을 당당하게 차지한다. 샤오이가 가고자 하는 훈련구역. 이 사람들과 피하는 것이 좋겠다. 사람 많고 눈이 복잡해지지 않도록 봉투를 열다. 눈에 들어오는 것은 새로운 S급 각성자에 대한 몇 가지 화제의 뉴스이다. 제1중학교 S급 직업 각성자 린셰밍. 4대 공회 중 하나인 바업공회에 가입하기로 선택했다. 제1중학교 S급 직업 각성자 왕벼오가 흑인공회에 가입했다. 눈앞에 이 2개의 익숙한 이름을 바라보며 샤오이는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두 눈을 가늘게 뜨았다. 왕벼오는 제1중학교 시절부터 샤오이의 죽음의 적임을 분명히 했다. 머리, 다양한 악랄한 수단이 드러나 있다. 그러나 린셰밍은 다르다. 이 사람은 매우 음침하다. 사실 샤오이는 이미 알아차렸다. 매일 자신 뒤에 따라오는 린셰밍은 매우 깊은 속셈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이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좁을 줄은 몰랐다. 그에 대한 자신의 호의가 그의 눈에는 마치 높은 곳에서 내리는 자선처럼 보였다. 이제 린학명이 4대 공회 중 하나인 바업에 가입했다. 바업에서 중점적으로 키우는 인재가 되었다. 그의 성격상 절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가 밝은 쪽에 서게 되었다. 샤오이는 어두운 쪽에 있게 되었다. 바업공회는 4대 공회 중에서 재력이 가장 막강하다.
바업의 모든 자원은 거의 드래곤 코인으로 쏟아부은 것이다. 공NA 엘리트 회원들은 모두 대우가 좋다. 중점적으로 키우는 인재들에게는 더욱 아낌없이 대한다. 린학명의 S급 직업자 한랭검객의 재능으로 바업에 선택된 것도 놀랍지 않다. 지금 샤오예는 괴물 분포도를 보고 있다. 시독 박쥐. 폐광의 분포 괴물을 보았을 때 샤오예는 즉시 눈앞이 밝아졌다. 시련의 탑에서 이미 귀화독의 강력한 효과를 맛본 그는 독을 다루는 이 계파에 점점 더 흥미를 느끼고 있었다. 만약 새로운 독소를 추가할 수 있다면 몬스터 사냥, 특히 보스급 몬스터를 상대하는 데 있어 절대적인 무기가 될 것이다. 게다가 이 폐광은 어두운 지하에 위치해 있다. 지하 통로는 복잡하게 얽혀 있다. 이곳을 선택하는 직업자는 많지 않다. 마침 사람들의 눈을 피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하고 샤오예는 즉시 약국으로 가서 몇 가지 약재를 구매했다. 그리고 나서 폐광으로 향했다. 그동안 샤오예는 화종 강화의 메커니즘을 이해했다. 모든 속성과 기술은 매번 강화할 때마다 소모해야 하는 화종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 A급에서 S급으로 상승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100점의 화종이 필요하다. 그리고 S급에서 SS급으로 상승하기 위해서는 무려 1000점의 화종이 필요하다. 그래서 샤오예에게 지금 가장 중요한 임무는 바로 많은 양의 화종값을 수집하는 것이다. 이후에 항목이 점점 많아짐에 따라 강화 기술이나 특성 항목도 반드시 선택해야 한다. 화종값을 가장 중요한 항목에 사용해야 한다. 지도상의 안내를 따라 샤오예는 점차 그 폐광에 도착했다. 이 폐광은 한적한 시골 지역에 위치해 있다. 광산 입구는 이미 절반이 무너졌다. 남은 절반은 부서진 돌에 위치하고 있으며 심지어 흔들리고 있다. 잠시 후 샤오예는 조명벌레를 들고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럽게 갱도의 계단을 따라 광산 깊숙이 걸어갔다. 얼마 지나지 않아 바닥에 검은 모래 같은 것이 하나씩 나타났다. 이것은 박쥐가 남긴 흔적이다. 샤오예는 즉시 경계하며 조명벌레를 허리에 꽂았다. 한 손으로는 거친 철제 장총을 꺼냈다. 다른 손에는 호랑이의 위압감을 가진 전투방패를 장착했다. 이후 반딧불이의 벌레 불빛을 이용해 조심스럽게 앞으로 나아갔다. 갑자기 그는 앞쪽 터널 천장에서 날개가 퍼덕이는 소리를 들었다. 다음 순간 여러 개의 검은 그림자가 샤오예를 향해 덮쳐왔다. 최소한 10몇 마리의 시체 독박쥐가 있었다. 샤오예는 갑자기 고개를 숙였다. 호랑이의 위압감을 가진 전투방패를 들어 머리와 가슴을 보호했다. 즉시 몇 차례의 강력한 충격이 몰아쳤다. 그러나 샤오예는 단지 뒤로 반걸음 물러났을 뿐이었다. 아무런 피해도 입지 않았다. 이것이 바로 황금급 무기 호랑이의 위압감을 가진 전투방패의 강력한 점이다. 강력한 방어 효과 덕분에 샤오예는 이 일격의 피해를 완전히 막아냈다. 그때 샤오예는 즉시 긴 창을 들어 발밑에 시체 독박쥐를 향해 세게 찔렀다. 박쥐. 한 마리 시체 독박쥐의 체력반은 약 200 정도였다. 현재의 샤오예는 한 방에 그것의 체력의 4분의 3을 죽일 수 있었다. 이어서 그는 손쉽게 다시 한 방을 쐈다. 그 자리에서 박쥐를 처치했다. 이 순간 한 줄기 빛이 샤오예의 몸으로 흘러들어왔다. 경험치 봐도 눈에 띄게 조금 상승했다. 현재 샤오예의 수준에 비하면 꽤나 풍부한 경험치였다. 그가 멍하니 있을 때 한 마리 박쥐가 그 틈을 타 그의 뒤에서 세게 물었다. 피해는 그리 크지 않았지만 샤오예의 눈앞에 즉시 알림이 나타났다. 당신은 시체 독 상태에 빠졌습니다. 혼란값이 축적되고 있습니다. 샤오예는 즉시 눈앞이 아찔해지는 것을 느꼈다. 머리가 점점 더 어지러워지는 것 같았다. 이것이 시체 독의 효과다. 비록 매 초 발생하는 중독 피해는 크지 않지만 그러나 사람에게는 기절 상태를 누적시킬 수 있다. 이를 본 샤오예는 즉시 해독제를 2병 마셨다. 그제서야 몸속의 독소가 완전히 제거되었다. 그리고 다음 순간 그는 즉시 스킬, 야수의 피 끓기를 사용했다. 그리고 곧바로 동굴 안의 박쥐떼를 향해 돌진했다. 스킬의 효과로 샤오예의 공격 효율이 즉시 2배로 증가했다. 잠시 후 동굴 안의 모든 박쥐가 그에 의해 말끔히 처치되었다. 시체 독박쥐의 재물 불꽃. 그러자 희미한 불꽃이 박쥐의 몸에서 샤오예의 몸으로 흘러들어왔다. 시체 독박쥐의 재물 불꽃이 성공적으로 헌납되었다. 특성 문구를 획득했다. 시체독. 효과가 공격이 목표에 명중한 후 시체독 효과를 부여한다. 지속적인 독소로 체력을 감소시키고 지속적으로 기절값을 축적합니다. 이를 보고 샤오예는 마음속에 기쁨이 밀려왔습니다. 이 능력은 같은 인간 직업자에게 사용될 때 놀라운 효과를 발휘합니다. 이는 절대적인 독 조절 도구입니다. 바로 그때 이미 이 폐광 깊숙이 들어간 샤오예는 갑자기 소름이 끼쳤습니다. 고개를 들어 바라보니 일반 박쥐보다 3배는 큰 시체 독 박쥐가 바위벽에 거꾸로 매달려 있었습니다. 보스입니다. 샤오예는 즉시 마음속이 찌릿했습니다. 호랑이 방패를 들어 머리 위로 전투 자세를 취했습니다. 검은 바람이 스쳐 지나가면서 다가왔습니다. 머리 위에 그 거대한 박쥐가 갑자기 샤오예를 향해 덮쳤습니다. 강하게 방패에 충돌했습니다. 거대한 힘은 이전의 작은 박쥐 때보다 훨씬 더 강렬했습니다.
순간 샤오예가 충격을 받아 비틀거리며 땅에 쓰러졌다. 이때 두 개의 긴 동리가 직선으로 샤오예를 향해 돌진했다. 그래서 그는 급히 방패를 들어 막았다. 순간 손에서 강한 진동이 느껴졌다. 한순간 샤오예는 눌려서 일어날 수 없었다. 게다가 더 나쁜 것은 샤오예의 허리에 조명벌레 시험관이 갑자기 깨졌다. 형광을 띤 조명벌레가 몇 미터도 날아가지 못한 채 거대한 시체 독박쥐에게 한 입에 삼켜졌다. 그 후 전체 광산 동굴은 즉시 어둠에 휩싸였다. 그러나 샤오예가 예비 조명벌레를 꺼내기 전에 그 거대한 박쥐왕이 곧바로 그를 향해 공격을 시작했다. 이를 보고 샤오예는 날개가 퍼덕이는 소리로만 알 수 있었다. 그 거대한 박쥐가 공격해오는지 판단하기 위해 이때 비릿한 바람이 불어왔다. 샤오예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시간을 세고 있었다. 지금이다. 비와 독소가 갑자기 발동했다. 샤오예의 손에 쥔 거친 철제 장창에서 불타는 불빛이 갑자기 폭발했다. 눈앞에 있는 거대한 박쥐왕을 향해 급히 찔렀다. 두 줄의 안내가 나타나면서 그 거대한 박쥐의 몸에서 즉시 불꽃이 일어났다. 어두운 지하 동굴 속에서 특히 눈부시게 빛났다. 이번에는 어디로 도망칠지 보자. 샤오예는 방패를 들고 용감하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다. 거친 철제 장창이 그 거대한 박쥐왕의 몸에 연속으로 여러 개의 창꽃을 찔렀다. 박쥐왕의 체력이 절반도 안 남았을 때 샤오예는 단호하게 야수의 혈맥을 활성화했다. 이 순간 그의 몸 안에 힘이 솟구쳤다. 1초, 요독 박쥐왕의 비명과 함께 이 폐광에 자리 잡고 있는 보스. 드디어 샤오예의 장총 아래 무너졌다. 동시에 시체독 박쥐왕의 몸에서 다시 한 줄기 불꽃이 나타났다. 시체독 박쥐왕을 위한 불꽃의 헌납. 샤오예는 단호하게 헌납 의식을 진행했다. 시체독 박쥐왕의 불꽃 헌납이 성공했다. 특성 단어를 획득했다. 음파 탐지 B급. 샤오예는 순간 얼어붙었다. 생각지도 못하게 거대한 시체독 박쥐왕의 이 단어를 터뜨렸다. 어쩐지 방금 그 어두운 지하 광산에서 이 시체 독박쥐왕은 자주 자신을 정확하게 공격할 수 있었다. 심지어 자신의 동향을 미리 탐지할 수 있다. 음파 탐지 확인. 자신의 스킬바에 이미 2비급 스킬이 있음을 보았다. 음파 탐지. 스킬 효과는 고주파 음파를 발사하여 주변으로 확산된다. 그로 인해 주변 환경과 적의 대략적인 위치를 탐지할 수 있다. 유효거리 30m. 이때 샤오예의 눈앞에 갑자기 알림이 나타났다. 이미 화종갑 135점을 보유하고 있다. 스킬을 강화할 것인가? 이때 그는 이미 상당한 화종값을 축적했음을 떠올렸다. 이제 스킬 하나를 선택하여 강화할 때가 되었다. 그래서 잠시 생각한 후 샤오예는 우선 음파 탐지를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결국 이 스킬은 미리 감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신 주변에 나타나는 괴물이나 다른 직업자들, 미리 아는 것이 수동적으로 적의 공격을 받는 것보다 훨씬 낫다. 이후 연속으로 2번 강화한 후 이때 음파 탐지가 바로 S급 초음파적 탐지로 업그레이드되었다. 효과는 인간이 감지할 수 없는 초음파를 통해 주변으로 고주파 탐지를 발산합니다. 주변 지형을 신속하게 탐색합니다. 주변 적의 위치와 이동 경로를 매우 정확하게 파악합니다. 추가 항목에는 은신 및 잠행 상태의 적이 포함됩니다. 그러나 허무 상태의 적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유효거리 100m입니다. 순간 샤오예는 자신이 쓴 100점의 화종값이 너무 아깝다고 느꼈습니다. 이건 거의 반암살자 직업의 신기술입니다. 잠행 기술을 가진 암살자입니다. 종종 당신에게 기습적인 성공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초음파 탐지 기술이 생겼습니다. 앞으로는 어떤 암살자든지 간에 샤오예에게 기습 공격을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 될 것입니다. 단지 하나의 폐광이 그에게 이렇게 많은 놀라움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3일 동안 맛을 본 그는 상경시 주변의 모든 저급 훈련 구역을 쓸어버렸습니다. 성북 황야. 변이된 늑대에게 바치는 재물의 불꽃. 혈흡수 시급 특성을 획득하다. 근접 공격에 5위 흡혈 효과가 추가된다. 남산 유적. 고블린 샤먼에게 바치는 재물의 불꽃. 집중 D급 특성을 획득하여 정신 속성이 100 증가한다. 그리고 맹렬한 바람의 땅에서 언데드 병사에게 바치는 재물의 불꽃. 망자 D급 특성을 획득하여 독 저항력이 100 증가한다. 그리고 샤오예가 끊임없이 괴물을 제물로 바치며 특성을 얻고 있을 때 그러나 자신의 행적이 같은 기수의 각성자들에게 포착되었다. 그들은 반 채널에서 계속해서 샤오예를 조롱하고 있었다. 우리 이전 천재 씨앗이 필요할지 모르겠다. 그 후 많은 사람들이 린쉐밍을 아첨하기 시작했다. 최근 적정갈 사막에 새로운 던전이 나타났다고 한다. 위험도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학명형이 폐업 공회본부의 형제들을 데리고 첫 통과를 할지 모르겠다. 린학명은 자신의 지위를 전혀 숨기지 않고 말했다. 첫 통과는 당연하다. 지금 나는 폐업공회 상경시 본부의 군단장이다. 폐업공회 신임 직업자들은 모두 내가 관리한다. 이 새로운 던전의 첫 통과. 우리는 폐업이 반드시 얻어야 한다. 일련의 전혀 숨기지 않는 아부의 말들 속에서 샤오예는 그러나 날카롭게 한 문장의 키워드를 포착했다. 적정갈 황원의 새로운 던전이 나타났다니. 공간 균열의 불안정성 때문에
어떤 지역에서도 새로운 던전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새로운 던전의 위험도는 대개 알려지지 않았다. 따라서 성경시 군부는 새로운 던전의 첫 통과자에게 매우 풍부한 보상을 제공한다. 뿐만 아니라 많은 특별한 던전에는 일회성 보상 상자와 보스가 존재한다. 오직 첫 통과자만이 얻을 수 있다. 이로 인해 각 대공회는 새로운 던전의 첫 통과를 위해 몰려들고 있다. 몰려들다. 그리고 이 새로운 던전은 샤오예에게도 반드시 쟁취해야 할 것이다. 새로운 던전은 새로운 몬스터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적전 사막에 새로운 던전이 생긴 소식이 퍼지자 원래 인적이 드문 사막은 즉시 북적이기 시작했다. 샤오예가 적전 사막으로 가는 길에 있을 때 주변은 이미 이 새로운 던전으로 가고자 하는 직업자들로 가득 차 있었다. 대부분은 한 공회가 아닌 팀을 이루어가고 있었다. 아니면 몇 명씩 무리를 지어 함께 가고 있었다. 모두가 새로운 던전의 출연이 기회를 의미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위험도 의미한다. 이러한 위험 수준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새로운 던전. 이전에도 명예를 탐내는 직업자들이 전멸한 사례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팀원이 하나 더 있으면 더 믿을 수 있다. 이 순간 샤오예의 손에 있는 연락기가 갑자기 울리기 시작했다. 그 후 그 안에서 친앤난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샤오예가 적전 사막에서 새로운 던전이 등장한 일에 대해 너 들었어? 샤오예는 즉시 대답했다. 지금 가는 중이야. 왜, 너도 오려고? 연락기 너머의 친앤나는 거의 즉시 대답했다. 나는 가고 싶긴 해. 하지만 오늘은 길드 설립 자격 심사를 받아야 해. 그리고 나서 사람 모집 관련으로 바빠야 해. 흑독 수립회권의 두 길드도 적전 사막에 갔다고 들었어. 너 혼자 조심해. 응. 샤오예는 간단히 한마디로 대답했다. 그리고 친일란 쪽에서도 더 이상 메시지가 오지 않았다. 이때 샤오예는 점차 적전 사막의 깊은 곳에 도착했다. 그 정보에 나온 새로운 던전이 나타날 장소와의 거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멀리서 보니 앞쪽에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그 던전은 원래 황사 아래에 가려진 고대의 건축물이었다. 며칠 전 그 강한 모래바람이 수백 년 동안 쌓인 황사를 날려버렸다고 한다. 그제서야 이 지하 고분의 입구가 드러났다. 이 던전의 입구가 열렸다. 로란 장군의 무덤. 위험 정도는 알 수 없다. 그때 샤오예는 몇몇 익숙한 얼굴을 보았다. 역시나 바야흐로 공회의 린셰밍이 이미 도착해 있었다. 이때 날카로운 목소리가 샤오예의 뒤에서 들려왔다. 샤오예, 여기서 뭐하고 있어? 샤오예가 고개를 돌려보았다. 말하는 사람은 바로 자신이 예전에 같은 책상을 나눴던 리오르엔이었다. 리오르엔이 말은 즉시 샤오예를 군중 속의 중심으로 만들었다. 순간 모든 사람들이 그를 조롱하기 시작했다. 린셰밍조차 손에 든 무기를 뽑아 샤오예를 향해 날카롭게 겨누었다. 그것은 긴 검이었다. 광택과 질감으로 보아 최소한 황금급의 검이었다. 보아하니 폐업공회가 그에게 특별한 대우를 해주고 있는 것 같다. 황금급 장검 위에 순간적으로 서리 같은 은결이 덮였다. 바로 S급 직업인 얼음검객의 특수 기술이다. 다음 순간 그의 손에 있는 그 은결 장검이 갑자기 샤오예를 향해 휘둘러졌다. 범위 피해가 섞인 검기와 함께 그때 호랑이 무늬가 새겨진 방패가 샤오예의 손에 나타났다.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와 함께 호랑이 전투 방패가 그 검을 단단히 막아냈다. 하늘을 덮는 검기조차 순간적으로 흩어졌다. 그러나 린셰밍이 몸을 가누기도 전에 샤오예의 다른 손에 있는 굵은 철제 장창이 갑자기 찔러나갔다. 정확하게 그의 목에 대었다. 이 장면은 불과 몇 초 안에 일어났다. 그러나 주변에서 방금까지 소란을 피우던 사람들은 모두 조용해졌다. 모든 사람들은 이 장면에 놀라서 입을 다물지 못했다. S급 직업자 린셰밍의 전력 일격. 그게 샤오예에게 쉽게 막혔다. 상대가 어떤 무기를 사용하는지 파악하지도 않고 공격했다. 고등학교 3년 동안 내가 너에게 그렇게 많은 것을 가르쳤던 것 같다. 이 순간 샤오예는 차갑고 자존심 있게 말했다. 순간적으로 린셰밍의 마음속에는 다시 샤오예에게 완전히 압도당했던 고등학교 3년의 두려움이 밀려왔다. 이럴 수는 없다. 너는 지금 그저 백판 직업일 뿐이다. 린셰밍은 약간 멍한 얼굴에 일그러진 표정을 드러냈다. 그러나 바로 그때 군중들 발 아래의 황사는 갑자기 흐르기 시작했다. 마치 거대한 소용돌이처럼. 그 후 황사 아래에서 무덤의 대문이 천천히 드러났다. 그리고 근처에서 황사가 드러난 무덤의 한쪽도 금빛이 터져나왔다. 모든 사람의 주목을 끌었다. 무슨 일이야? 혹시 던전이 시작되는 건가? 그와 동시에 한 가지 알림이 모두의 눈앞에 떠올랐다. 로란 장군의 무덤 던전이 열렸다. 샤오예가 시선을 휙 돌렸다. 곧바로 그중 하나의 무덤 입구로 들어갔다. 결국 던전 안에 특별 보상을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니까. 이를 보고 옆에 있던 린셰밍도 사람들을 이끌고 천천히 던전으로 들어갔다. 희미한 빛을 따라 이 지하 무덤 안은 매우 넓은 공간이었다. 별천지라고 할 수 있었다. 서역 스타일의 조각이 곳곳에 있었다. 벽에는 각종 화려한 벽화가 그려져 있었다. 공기가 들어오면서 점차 산화되어 색이 바래고 있었다. 샤오예가 눈을 들어 바라보았다. 그러나 가까운 곳에 있는 긴 복도의 끝에서 먼지가 많이 쌓인 보물 상자가 있었다. 그 특별한 무늬,
이 보물상자는 확실히 로란 장군의 무덤 안에 있는 특별한 것임을 증명한다. 그러나 샤오예는 함부로 행동하지 않았다. 대신 초음파 탐지를 시작했다. 인간이 들을 수 없는 고주파 음파가 즉시 좁은 복도 안에서 울려 퍼졌다. 곧 결과가 돌아왔다. 세 개의 빨간 점이 즉시 샤오예의 주위에 나타났다. 보아하니 근처에 자신 외에 다른 세 사람이 더 있다. 역시 몇 초 후 뒤에서 발소리가 들려왔다. 급히 온 세 사람은 같은 제복을 입고 있었다. 그리고 가슴에는 특별한 표식이 있었다. 창난 공회. 그들도 눈앞에 있는 샤오예를 발견했다. 세 사람의 눈빛에는 즉시 경계심이 떠올랐다. 특히 그들 중 선두에 있는 안경을 쓴 남학생이 멀리 복도 끝에서 반짝이는 보물상자를 발견했다. 그 후 세 사람은 즉시 서로 눈빛을 교환했다. 손에 든 무기를 뽑아 조용히 샤오예를 에워싸기 시작했다. 형, 이 보물상자는 네가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다. 눈치가 있다면 멀리 떨어져 있어라. 앞장선 안경남자가 거칠게 말했다. 한 손에는 차가운 빛을 발하는 단검을 들고 샤오예를 겨냥했다. 이 사람의 직업은 아마 암살자일 것이다. 그리고 안경남자 옆에 있는 두 사람은 각각 한 명이 마법사이다. 한 명은 검과 방패를 든 전사이다. 샤오예는 마음속으로 냉소를 지었다. 던전의 물건은 본래 주인이 없는 물건이다. 따르는 이치란 다름 아닌 선착순이다. 아니면 주먹이 센 사람이 얻을 수 있다. 하지만 이 보물상자는 이렇게 눈에 띄는 긴 복도의 끝에 놓여 있다. 아마도 그렇게 쉽게 손에 넣을 수는 없을 것이다. 샤오예는 몸을 바로 옆으로 비켰다. 보물상자로 가는 이 길을 비켜주었다. 그리고 나서 다른 방향의 계단으로 걸어갔다. 이 모퉁이 계단을 지나면 플랫폼 2층으로 올라갈 수 있다. 2층에서는 아무도 모르게 아래 복도의 상황을 뚜렷하게 볼 수 있다. 샤오예가 그들의 시선에서 사라지는 것을 보았다. 안경남자 3명이 이제야 행동을 시작했다. 이 안경남자 3명은 성급하게 나아가지 않았다. 오히려 경험이 풍부한 듯 유일한 전방전사에게 방패를 들고 가장 앞에 서게 했다. 이 사람은 거대하고 무거운 거대한 방패를 장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온몸의 장비도 모두 중갑으로 되어 있었다. 다른 두 사람은 그의 뒤에 숨어 있었다. 마치 독수리가 병아리를 잡는 듯한 형태를 이루었다. 복도의 측면을 따라 벽에 붙어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더듬어 나아갔다. 바로 그때 방패를 들고 가장 앞에 서 있던 전사가 갑자기 발이 빠졌다. 수많은 독화살이 복도의 양쪽 끝에서 즉시 날아왔다. 그 전사는 놀라서 서둘러 방패를 들어 막았다. 그러나 뒤에 있던 마법사는 피하지 못하고 다리에 화살을 맞았다. 자신의 체력이 계속 줄어드는 것을 보며 그는 급히 해독제를 마셨다. 그제서야 독의 효과를 제때 멈출 수 있었다. 그러나 그때 앞쪽 복도의 대리석판이 갑자기 조금씩 떨어졌다. 가장 앞에 서 있던 전사의 발 아래가 비었다. 불안정하게 넘어졌다. 아래에는 뾰족한 함정이 줄지어 있는 것을 보았다. 다행히 그 전사는 반응이 빨라서 두 손으로 뒤쪽 바닥을 잡았다. 이 순간 뒤에 있던 안경남자는 동료를 구하기 위해 손을 내밀지 않았다. 오히려 갑자기 뛰어 이 함정을 넘었다. 복도 끝에 있는 보물상자를 향해 달려갔다. 형제들아, 내가 먼저 너희를 위해 이 보물상자 안의 물건을 살펴볼게. 이때 그의 눈에는 끝없는 탐욕이 가득 차 있었다. 전사가 힘이 다해가려 할 때 옆에 있던 샤오예가 제때 두 사람을 구해주었다. 너의 방패와 갑옷을 벗어. 목숨이냐, 장비냐, 너가 선택해. 전사 리샹이 이 말을 듣고 발 아래 날카로운 가시함정을 내려다보며 침을 삼켰다. 급히 손에 들고 있던 수십 킬로그램 무게의 방패를 던져버렸다. 온몸의 장비도 모두 벗어버렸다. 이후 마법사의 도움으로 성공적으로 올라왔다. 다른 쪽에서는 안경을 쓴 남자 왕통은 이미 보물상자 앞에 도착해 있었다. 이어서 숙련된 손길로 보물상자를 열기 시작했다. 비록 두 사람 모두 불만을 느끼고 있었지만 하지만 샤오예는 여전히 그들을 위로했다. 걱정하지 마.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 2층 플랫폼에 있는 그는 모든 것을 뚜렷하게 볼 수 있었다. 그 복도 끝에 보물상자 뒤에는 매우 은밀한 전송 배열이 숨겨져 있다. 만약 그가 추측한 대로라면 이 전송 배열을 활성화하는 조건은 보물상자를 여는 것이다. 그리고 보물상자 앞에 쪼그리고 앉아 탐욕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는 왕통은 이에 전혀 알지 못했다. 이 순간 그는 땀을 뻘뻘 흘리며 보물상자의 자물쇠를 열고 있었다. 그러자 맑고 청아한 소리가 울렸다. 눈앞의 보물상자가 소리에 맞춰 열렸다. 그 안에는 고풍스러운 디자인의 반지가 놓여 있었다. 황금 장비. 게다가 매우 귀중한 장신구 장비였다. 그러나 그가 손을 보물상자 안으로 넣는 순간 보물상자 아래의 전송 배열이 갑자기 활성화되었다. 순간적으로 그를 즉시 빨아들였다. 다음 순간 그는 방금 그 뾰족한 함정 위로 전송되었다. 이 순간 그는 함정의 가장자리를 단단히 붙잡고 있었다. 그리고 나서 그의 팀원에게 소리쳤다. 제발 저를 구해주세요. 그러나 그에게 응답한 것은 두 개의 냉담한 시선뿐이었다. 너 같은 비열한 인간을 구할 필요는 없어. 스스로 복을 구해라. 리샹은 옆에 있는 동료 장웨이를 잡아당기며 고개를 돌려 떠나려 했다. 떠나기 전에 2층 플랫폼에 있는 샤오예를 바라보며 감사의 인사를 했다.
이 형님께 큰 은혜를 입었지만 감사의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이미 장비가 없어서 던전 안에 남아있는 것은 죽음을 의미한다. 일단 먼저 나가겠다. 나는 리샹이라고 한다. 성경시에 돌아가면 꼭 너를 밥을 사겠다. 말을 마친 두 사람은 고개를 돌려 떠났다. 왕통은 혼자서 함정에 매달려 스스로 생존해야 했다. 이때 보물상자 아래의 전송진은 이미 파괴되었다. 분명히 일회용 마법진이었다. 그리고 샤오예는 이미 줄을 타고 보물상자 앞에 도착했다. 이어서 그는 보물상자 안의 반지를 조심스럽게 집어들어 바로 장착했다. 반지의 속성이 즉시 그의 눈앞에 나타났다. 옥장 반지. 레벨 요구 20레벨. 로란 장군 가족의 소장품 소개. 로란국 고유의 옥으로 제작되어 전체가 맑고 투명하다. 착용 후 마음을 상쾌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 또한 장군묘를 여는 열쇠이기도 하다. 속성 정신력 50, 힘 50. 추가 속성 신청. 현기증 저항 증가 35. 샤오예가 옥장 반지를 얻은 후 다시 플랫폼에 걸린 줄을 잡아당겨 복도의 입구로 흔들리며 갔다. 자신의 발 아래에서 한 손만 남겨진 왕통이 애절하게 애원하는 모습을 보았다. 샤오예는 깊게 숨을 쉬고 천천히 앞으로 나아갔다. 막 손을 뻗어 그를 끌어내려 했다. 그러나 왕통이 갑자기 눈빛을 날카롭게 했다. 다른 손에 있는 단검이 갑자기 샤오예를 향해 찔러왔다. 그러나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와 함께 그의 손에 쥐어진 단검은 호랑이 무늬가 있는 방패를 단단히 막고 있었다. 샤오예는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그는 이미 이런 속임수를 예상하고 있었다. 다음 순간 샤오예는 그를 세게 차서 내려보냈다. 거대한 피의 숫자가 하나씩 터져나왔다. 이 순간 왕통은 이미 차가운 시체가 되었다. 그리고 이때 샤오예는 믿을 수 없는 충격을 드러냈다. 왕통의 몸에서 점점 불꽃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그 후 샤오예를 온몸이 떨리게 만든 알림이 눈앞에 나타났다. 인간 직업자를 희생할 것인가? 왕통의 불꽃. 인간 직업자는 죽임을 당한 후에도 불꽃을 남긴다. 샤오예는 마음속에서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이것은 단순한 개척적인 발견이 아니다. 이는 샤오예에게도 인간의 도덕에 대한 도전이기도 하다. 만약 인간 직업자도 희생될 수 있다면 그렇다면 강해지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도 되는가? 눈앞에 나타난 이 제시를 보며 샤오예는 잠시 망설인 후 확인을 선택했다. 함정 속의 불꽃이 샤오예의 몸에 떠오르며 사라졌다. 한 줄의 제시도 나타났다. 직업자 왕통의 불꽃 희생이 성공했다. 기술 해제술 A단계를 획득했다. 이 해제 기술은 팀 던전에서 필수적이다. 또한 암살자와 도둑 같은 직업의 중요한 가치 중 하나이다. 이제 동랑 샤오예에게 큰 도움이 되었다. 샤오예는 그 긴 복도를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초음파 탐색을 통해 주변에서 한 팀의 직업자를 발견했다. 그들은 장군의 무덤에서 괴물과 조우한 것 같았다. 그 일행의 전투 소리도 샤오예의 귀에 들렸다. 샤오예는 소리를 따라 조용히 다가갔다. 이 팀의 직업자들이 무덤의 측실로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다. 팀은 총 5명이다. 앞줄의 딜러부터 치료 보조 직업까지 모두 갖추고 있다. 협력이 매우 잘 이루어지고 있다. 그들은 천발충과 같은 괴물과 싸우고 있다. 이 천발병웅은 거대한 괴충과 같다. 똑바로 서면 사람만큼이나 높다. 보기만 해도 소름이 끼친다. 그러나 이 팀의 완벽한 협력 덕분에 2마리 병웅을 동시에 상대해도 전혀 흔들리지 않는다. 그와 동시에 샤오예는 멀지 않은 곳에서 홀로 떨어진 천발병웅을 발견했다. 그래서 긴 창을 들고 곧장 찔러갔다. 샤오예가 창을 한 번 찔렀다. 그러나 창 끝에서 오는 저항감을 분명히 느꼈다. 랜덤으로 나타난 피해 수치가 샤오예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낮았다. 어두운 빛 속에서 샤오예도 분명히 보았다. 알고 보니 이 천족병유의 몸체 안에는 마치 살 속에 자란 갑옷이 있었다. 그것은 가장 단단한 방어가 되었다. 그리고 샤오예의 이 공격이 마침내 그중 하나의 비늘 갑옷에 꽂혔다. 그 결과로 무려 절반의 피해를 막아냈다. 살 속에서 자란 비늘 갑옷. 샤오예는 어쩔 수 없이 떠올렸다. 이 천족병유는 로란족 사람들이 주술로 만들어낸 괴물이다. 이 무덤에 봉인되어 로란 장군의 무덤을 영원히 지키고 있다. 보아하니 이 고대 로란 사람들의 수법은 정말로 사람을 두렵게 만드는 것이었다.